그래서 자율주행차는 계속 그 기회를 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종목을 바꿔가면서 나올 수도 있고 자율주행 로봇, 우리가 인공지능, AI 이런 것들 그 올해는 투자할 때 그 배트를 좀 짧게 잡으시고 현금 비중을 많이 갖고 계셨다가 한 번씩 기회가 올 때 치고 빠지는 전략으로. 대표님은 그 사이 좀 어떻게 지내셨나요? 아주 그냥 고생하고 있죠. 왜요? 뭐 주가가 연초부터 급락을 해가지고, 그래서 생각보다 이제 빠지는 게 아주 기분 나쁘게 빠지는 거 있죠. 기분 나쁘게 빠진 거 뭔가요? 그러니까 스물스물 빠지는 거. 괜찮겠지 하면 빠지고, 괜찮겠지 하면 빠지고, 그러면서 2,800 지금 지수가, 코스피 지수가 2,830포인트대까지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그 스트레스를 좀 받죠. 지수가 그렇게 빠지면서 개별주들도 그 20, 30% 이상 빠진 주식이 엄청 많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스트레스를 받죠. 아무튼. 연초부터 사실 미국 통화정책 이슈가 시장 좀 자주우지했는데 왜 이렇게 시장 야기한 걸까요? 그러니까는 급락이라기보다 그냥 한 번 그냥 확 빠지고 그러면 이렇게 이제 오히려 난데 왜 또 연초에도 지지난주인가 한번 그랬잖아요. 그 파월 의장이 그 금리 인상을 연말께 한다고 그러면서 또 급반등을 한번 했거든요. 그런데 실상적으로 이렇게 보니까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도 지난번에 14일에 금리 인상을 했죠. 그래서 원래 0.5% 포인트까지 떨어져 있던 기준금리가 그동안에 0.75를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0.25포인트씩 세 차례 올렸고, 실질적으로 미국에서도 이제 3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하는데, 지금 나오는 게 0.25씩 올려서는 택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는 하반기는 커녕 지금 연내에 네 차례 올린다. 그 얘기가 나오는 데다가 0.25가 아니고 처음에 0.5포인트를 올려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과거의 그 악몽이 되살아나는 거예요. 2013년도에 급격하게 그냥 금리 인상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신흥국 증시가 폭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재정위기 비슷하게. 그래서 지금 어느 나라인가 그 나라에서 IMF에 요번에 긴급 자금을 신청한 나라도 있더라고요. 뉴스로 보니까는. 그러면서 아무튼 그 급격한 금리 인상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는 소위 말해서 성장주라는 주식들 있잖아요. 특히 미국의 빅테크 관련 주식들, 기술주들이 급락세를 보여서 나스닥이 이제 고점 대비. 그 나스닥은 또 지난해 연말께도 고점 부근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지난해 이제 상반기에 3,300포인트 갔다가 점차적으로 떨어져서 뭐 여기서는 떨어져도 별로 안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미국 주식하고 이게 떨어질 때는 커플링이 돼가지고 그냥 그러니까 오를 때는 디커플링. 오를 때는 디커플링이고 너 올랐니? 나는 내 길 간다 그래가지고 쳐다도 안 보고 그냥 그 자리에 있다가 2,970포인트 연말 기준으로 해서 지난해 연말 연초 기준으로 해서 2,980포인트 그랬던 게 지수가 150포인트 이렇게 급락을 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는 그냥 전체적으로 다 이 주식이 떨어져 있는 상태죠. 그래서 투자자들이 상당히 좀 일반 투자자들, 개인 투자자들이 엄청 좀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상태죠. 많이 힘든 상황에 시청자분께서 질문 하나 남겨주셨는 게 아이디 살찐 무도인님께서 2022년 코스피 저점을 이제 남석관 대표님께서 2,900을 깨지 않을 걸로 보셨는데 오늘 2,875까지 하락했는데 이제 이거는 질문을 남겨준 날짜가 2,875고 오늘은 이제 2,830. 자, 그 견해는 변함이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아이고 뭐 견해고 뭐고 벌써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요. 그거 아무튼 요 자리를 빌어서 제가 이게 이제 나와서 말씀드린 것들 중에 그 투자에 혹시 그 손실을 끼치는 그 말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있을 수 있죠.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리죠. 이게 우리가 정확하게 이제 저는 그렇게 봤던 거예요. 2,900원 웬만큼 하면 깨지지 않지 않느냐.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도
그 당시에 또 반도체가 좋았거든요. 전망이. 그래서 그 삼성전자가 버티고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는 삼성전 지금도 좀 지수 대비해서는 좀 덜 떨어진 거 아닌가요? 이거 당연하죠. 그러니까 만약에 삼성전자가 우리가 전저점 7만 원 또는 이제 그때 그 당시로는 68,400원까지 떨어졌었는데 6만 원 후반대나 7만 원 정도 된다 그러면 지수가 뭐 2,700이죠. 지금 그 삼성전자 덕에 그래도 지금 2,830-40포인트대 이렇게 머물고 있는데 오늘 장중에는 2,820포인트도 깨졌었죠. 거기에다가 종가에 조금 올라오는데 지금 나쁜 거는 이제 뭐냐면 오늘 같은 경우도 미국의 나스닥 선물이나 S&P 500 선물이 거의 나스닥 선물은 마이너스 1%까지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내일 새벽에 끝나는 미국 주가를 또 봐야죠, 이거. 그러니까 이게 떨어질 때는 영락없이 미국 주가하고 이게 커플링이에요, 이게. 아주 그냥 껌딱지처럼 딱 붙어가지고 오히려 더 떨어지든가 막 그럴 때도 있죠. 그래서 그 미국의 다음 주죠. 25일 날에 이제 발표하는 미국의 이제 금리 정책. 거기에 그 뉘앙스에 따라 가지고 그 급반등은 못 해요. 급반등. 급반등은 하루살이지 분위기 전체는 금리 인상은 확실한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큰 흐름으로 봐서는 금리 인상을 해야지만 돼요. 어쨌든. 그렇게 하는데 이제 그 강도라든가 타이밍, 그 시기의 문제지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떨어졌다가 반등 오고 다시 떨어지고 하면서 단지 그 바닥 다지기라든가 그런 개념이지 그러니까 좀 완만하게 이제 주가가 반등이 된다든가 바닥이 어디냐 하는 거 그런 거는 섣불리 이제 예단하기가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안 떨어지다가 미국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라고 있잖아요. 그게 3% 넘게 떨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삼성전자가 뒤늦게 이제 떨어지면서 반도체 관련주들도 같이 이제 떨어지게 된 거죠, 오늘. 그러니까는 키 맞추기를 하는 거예요. 안 떨어진 부분에서는 떨어져. 그 버팅기고 있다가 오늘 같은 경우 이렇게 늦게 떨어지는 거고 선 반영이 됐던 것들, 선 많이 떨어진 것들 있잖아요. 메타버스 관련 게임주들 같은 경우 그런 것들은 일부 이제 지금 바닥 다지기를 하지 않나 이렇게 보이는 종목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떨어지는 게 골고루 떨어지다 보면 이제 바닥이 다져지겠죠. 이제. 네. 사실 뭐 아까 전에 대표님께서는 이제 대표님이 멘트로 해서 손실을 보신 분이 있다면 이제 죄송하다고 이제 표현해 주셨지만 그래도 김작가 TV에 나오신 분 중에서 저는 세 손가락에 드는 그런 지수를 가장 잘 근접하게 맞추신 분이셨는데 그러면 올해는 지금 이제 뭐 하단과 상단을 본다면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신가요? 어디까지 깨질 수 있을까요, 이게? 모르죠. 만약에 미국 주가가 여기서 더 저는 그렇게 진짜로 떨어질 것만큼 다 떨어졌는데 어쨌든 그 더 떨어지면은 이제 미국에서도 심각하게 바라보고 금리 인상하는 문제를 조금 이렇게 조금 우호적으로 비둘기파식으로 조금 완만하게 해서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서 그 과거에 다른 경기가 이 버블이 껴가지고서 폭락을 한다든가 그런 식하고는 좀 시장 자체가 틀리니까는 시장 상황을 보면서 이 코멘트도 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말도 립 서비스만 하는 거죠. 립 서비스만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미국 주가가 이제 나스닥 같은 게 중요한 건데 그래프상으로 이렇게 보면은 웬만큼 이제 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도 좀 들긴 하거든요. 그게 가파르게 떨어져서 14,000포인트 지지하는지 한번 살펴봐야죠. 미국의 나스닥에 아마 14,000포인트 정도. 그런데 그것도 원래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재작년 가을 같은 경우에 나스닥이 10,000포인트 처음 이제 우리가 올라섰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16,000포인트까지 갔다가 그러니까 너무 많이 올라간 거예요. 진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고점 대비해서 2,000포인트라고 하더라도 이 저점에서 올라온 거에 비하면 아주 심각하게 많이 떨어진 건 아니거든요. 그거가 조금 염려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원래 이 금리 인상기에는
그 소위 말해서 성장주들, 네. 성장주들은 실질적으로 돈을 많이 못 버는데 네. 오버슈팅한 부분이 많이 있죠. 금리 자체가 이렇게 이제 올라가 버리면 흐름 자체가 완전히 이제 바뀌어지는 거니까는. 그러니까 미래 가치가 너무 많이 반영된 것들이. 그래서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이제 우리 이 저점을 잡으라 그러면 지금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2,800이 깨지겠느냐. 그래서 제가 요번에도 이렇게 느끼는 거는 이제 뭐냐면, 저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지난번에 75,000원이면 좋겠다 그랬던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사겠다고. 네.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는 75,000원 밑에까지 왔죠. 네. 75,000원에 이렇게 보면은 그래프가 이제 한 60일선 정도가 있을 거예요. 그 정도까지 떨어지면 매수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네. 기존 갖고 있는 게 있는데다가 거기에서 덥석 많이 사기가 뭐한 거예요. 그리고 기아차 같은 경우도 네. 88,000원 가고 87,000원대도 제가 갖고 있는 걸 다 팔았거든요. 네. 그러고서는 오늘 같은 경우 종가로는 이제 81,100원인데 그 8만 원이 깨졌었죠. 그럼 제가 그때만 해도 네. 8만 원이면 얼씨구나 하고서 많이 사겠다 그랬는데 맞아요. 실질적으로는 8만 원인데 네. 많이 못 사겠는 거예요. 네. 다시 말해서 그건 뭐냐면 네. 시간적인 아주 네. 더 빠질, 그러니까 반등할 아직 시간이 제가 생각하기에 가격으로는 괜찮은데 네. 시간적으로는 아주 그 반등하기가 조금 버겁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는 우리가 네. 이렇게 이제 그래프로 봐서 떨어지다가 이렇게 십자 도지가 나오면 네. 턴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를 그래프를 이렇게 보면 네. 완전히 역배열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는 사기 좀 이게, 부담스러운 예, 장인 건가요? 이게 전에처럼 분위기상 이렇게 확 올라가겠느냐는 얘기. 이때만 해도 이때는 그 하반기니까는 이때는 또 시장 분위기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거든요. 이때하고 지금은 완전히 틀리죠. 이때는 뭐 금리 인상 얘기도 나온 네. 것도 없고 그냥 그런데 지금은 이제 현실적으로 금리 인상 문제가 불거지니까 여기에서 대량 매수자가 나와가지고 주가를 끌어올리겠느냐 그런 거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그 선이라는 거 있잖아요. 네. 선은 마음에 정해놓은 거죠. 머리에 정해놓은 거지. 시장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투자자분들이 참고로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때로는 선을 그 무시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선긋기를 좋아해가지고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떤 게 몇 포인트가 지지선, 몇 포인트는 꼭지. 예,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기를 좋아하는데 그게 의미가 없을 때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아주 그 본격적으로 올라가려면 멀리 남았는데 꼭 이 선을 지켜야 되겠다. 그거 누가 지켜줘요, 그걸? 그거에 의미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계산, 우리가 그 어떤 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정도면은 그 가치가 네. 기업 가치에 비해서 좀 과도하게 떨어진 게 아니냐. 근데 그거는 그 전에 올라갔던 거가 잔상이 머리에 남아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고점을 생각하고서 이렇게 보니까는 다 싸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상황은 그때는 돈이 너무 많이 풀리다 보니까 돈의 힘으로 주가가 이제 레벨업 된 부분이 있고 지금은 어쨌든 역금융정세에서 금리 인상기다 보니까는 그런 게 제대로 반영 안 될 수도 있고 그랬다 보니까 원래 이렇게 해서 위에서 이렇게 찍어 내릴 때 있잖아요. 네. 이게 아주 기분 나쁜 그래프거든요. 그 여기에서 딸리 한번 크래프톤 같은 거 한번 볼까요? 그래프. 크래프톤이요. 네. 이 그래프가 아주 나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일 아래에 있는 게 완전 이런 거는 완전 역배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원래 혹시라도 갖고 계신 분들은 제가 지난달에 코스피 지수도 그래프로 보면 되게 나쁘다고 말씀을 한번 드렸었죠. 네. 그거랑 마찬가지예요. 그 대형주 카카오 같은 경우도 이런 그래프였거든요. 그러니까 요것도 이게 이렇게 흘러내리다가 어제 같은 경우는 십자 도지가 나와서 턴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가 안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오늘도 이거 15,000원이면 되게 많이 떨어진 거거든요. 마이너스 4.6%. 네. 그러니까는 이런 것들은 싸지만 여기 가격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싸요 지금. 그러니까.
그 50만 거의 원. 50% 가까이 되죠. 네, 그렇죠. 40% 정도 떨어진 40, 것 같은데. 그죠? 40%. 그러니까 여기 고점 58만 원까지 시각으로 보면 네. 31만 원이면 엄청 싼 거 아니에요. 그래도 이거를 사겠어요, 그래. 겁이 나서. 지금 만약에 가지고 계신 분은 어떡합니까? 그래프터. 그럴 경우는 팔기도 좀. 팔기는 너무 아깝죠. 그러니까는 근데 사기는 또 지금 부담스럽죠. 어디까지 흘러내릴지 모르니까. 그게 이제 딜레마인 거예요. 그러니까 카카오 가지고서도 제가 옛날에 그 좋았던 주식인데 요번에 이런 것처럼 이거는 이제 반등을 다진다고 이렇게 보면 돼요. 바닥을. 크래프터보다는 좋은 거네요. 그렇죠. 상황이. 근데 요것도 요 전에 요 전까지 보면은 여기 떨어지는 초기에 여기 떨어지는 초기에는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여기 때. 여기 때 그래프가 그렇죠. 지난달 이렇게 그래프가 되게 나쁘거든요. 그러니까는 여기서는 이제 개파락을 한 거였고 그래도 이때는 반등을 했는데 여기 내려오는 그래프에 치인단 말이에요. 요 상태가 되게 나쁜 거예요. 여기가. 요 정도 될 때 이평선이 모아서 내려오잖아요. 근데 이거를 뚫고 갈 힘이 없는 시절이거든. 12월 달 같은 데는 보통 지수가 전반적으로 치고 못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그리고 누가 아주 열심히 이렇게 12월 달은요, 전체적으로 주식을 막 사가지고서 치고 올라가. 어쨌든 그 종목이든 뭐든 사야지 주가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12월 달은 정리하는 달이지 새롭게 이거 뭐 포트폴리오를 짜가지고 올라가는 그런 해가 달이 아니거든요. 그 책에 보면 다 써져 있잖아요. 이게 몇 월 달에는 뭐 조심하고 이제 그런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요거를 이렇게 보면 그냥 흘러내리는데 이것처럼 그냥 흘러내려 버린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요거까지는 이러면서 확 뒤집어지거든요. 종합주가 지수가 그래야지 된다. 코스피 한번 쳐볼까요? 코스피. 그러니까는 이제 요거 코스피 업종이잖아요. 요것도 이렇게 그래프가 이게 이렇게 보면 흘러내려가지고 여기에서 되게 안 좋잖아요. 이거를 치고 올라갈 수가 없고 여기에서부터 벌써 안 좋은 거예요. 이걸 치고 올라갈 수도 없고.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어쨌든 많이 떨어지는 상태에서 십자 도지가 나오는데 요렇게 내려가다가 요거를 턴을 해버려서 올라타야 되거든요. 이거를 120일 정도로 이렇게 놓고서. 그렇지. 더 잘 보이지, 이제. 그러니까는 이게 지금 완전히 역별화. 아까 그 카카오하고 비슷하죠. 크래프톤이나 뭐 그런 거하고. 완전히 비슷해. 이게 어느 세월에 그냥 확 올라가겠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2,800 있잖아요. 이거를 좀 안 깨고 내려가기를 이제 바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미국 주식을 좀 보면은 아무튼 다음 주에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반등은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본격적인 반등은 아니고 하단을 한 2,800 정도로 보면 좋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도 조심스럽게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반등을 하려고 그러면 조금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최근에 카카오나 크래프톤처럼 많이 떨어진 게 LG생명도 엄청 많이 떨어졌죠. 그렇죠. 엄청 많이 떨어졌죠. 사실 LG생명은 대표적인 우량주 중에 또 굉장히 그 CEO가 많은 분들은 존경받는 CEO로 알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그거하고 틀리게 너무 말 그대로 이제 생활 건강 쪽이다 보니까 그래도 지금 여기서 급락을 하고서 이게 바닥 다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러면서 추가 하락은 이제 좀 여기 급락하다 보니까 매수세가 많이 들어왔는. 그러면서 여기 바닥 다지기를 하는 거니까는 그 90만 원, 92만 원이 저점인데 95만 원 선으로 해가지고 오늘 이제 2만 천 원 올랐는데 지금은 괜찮네요. 지금은. 그러니까 이거 150만 원 정도 했던 거죠. 여기 있네. 150만 원 했던 거에 계속 떨어지니까는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이게 주봉으로 보면은 이거 진짜로 참 절단이죠.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나라 이 중장기 투자, 장기 투자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는. 아니 그러면 이런 단기 낙폭 가대 주식은 우리가 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 생각했을 땐 카카오 지금 50% 정도, 그 다음에 크래프톤도, 그 다음에 LG생명 어떻게 싸다 생각하면서 30% 떨어질 때 좀 들어가신 분들은 계속 들어가다 보면 이미 50%까지 그렇죠. 왔을 텐데. 제가 여기 시장에서 주식 시장에서 그래도 잘 살아남아가지고서 돈을 번 가장 커다란 게 뭐냐면
확률로 따질 때 리스크가 발생을 하면 안 하거든요. 보통 매수를. 싸다고 저는 절대로 안 사요. 그러니까 못 먹어도 반등을 할 때 사거든요. 그래서 항상 시장하고 같이 봐야 돼요. 개별 종목도 시장을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지수 자체가 이제 바닥이라고 분위기상 느껴질 때 있잖아요. 많이 떨어져서. 그럴 때 이제 그 사고 싶은 종목도 바닥까지 왔느냐 확인을 한 다음에 보통 조금 수익이 조금 덜 나더라도 그렇게 이제 매수하는 경우가 많고 그 절대 바닥이라고 느껴질 때는 이제 재작년 같은 경우 그러니까 우리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그럴 때는 어떤 데이터에 의존한 게 아니고 포괄적으로 시장의 외형적인 사이즈를 보고서 그때는 코스피 지수가 1,500 밑에 있을 때 1,400 얼마. 네, 1,400 얼마일 때 종가 기준으로 이틀 그랬었는데 그때는 제가 주변에도 강력하게 추천을 했던 게 2008년도 금융위기 때 있잖아요. 그때 900포인트까지 떨어졌잖아요. 그 10년 넘도록 외형 사이즈가 1.5배는 커졌다는 것을 제가 믿고 있으니까는 그 2008년도 금융위기 때 코스피 1000 밑에 가격이나 지금 1,500이나 똑같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 데이터로 인해 가지고서 우량주 같은 경우는 무조건 매수해도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괜찮다고 본 거고 지금도 그래서 지금 가격도 어쨌든 돈이 많이 풀리면서 외형적으로 많이 그 사이즈가 커진 거 아니에요. 또 그리고 우리나라 이 대기업체들 실적도 엄청 좋아진 거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만 해도 벌써 되게 실적이 좋잖아요. 뭐 현대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이제 굵직굵직한 그 대형사들은 실적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서 추가 하락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다시 6만 원, 뭐 7만 원까지 떨어질 수도 있죠. 그렇지만은 저는 그래도 이제 많이 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이렇게 요 삼성전자 그래프처럼 요런 바닥 따지기가 나와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 이런 걸 확인하고 들어가자는 거죠. 그렇죠. 떨어질 때 이제 많이 싸졌으니까 들어가지 말고 들어가지 말고 덜 먹더라도.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요거를 75,000원 얘기를 했던 게 요 선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장중에는 그래서 75,000원 밑에까지 떨어졌다가 종가로 이제 이렇게 900원 마이너스로 하면서 요게 걸려 있네요. 그러니까 요번에 폭락했던 섹터가 그 게임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컴투스 홀딩스 그거 한번 쳐보세요. 요런 거예요. 요렇게. 이거는 60일선인데 60일선을 이렇게 며칠 지지잖아요. 그러니까는 요 정도면 단기적으로 바닥이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어제 같은 경우 그래도 꽤 올랐죠. 그 오늘은 기술적으로 요게 위에 있는 또 걸리니까. 21선을 치고 올라갈 정도는 아니다. 지금 시장상. 그러다 보니까 올라갔다가 꼬리 물고서 내려온 거죠, 이제. 그러니까는 요런 게 이제 단기적으로는 어떤 그 주식은 단순하게 보면 떨어지다가 이제 안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올라가겠죠. 뭐. 그렇죠. 그러니까는 초기에 떨어진다고 해가지고 섣불리 들어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근거가 있을 때, 그것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위메이드 같은 것도 한번 볼까요? 위메이드. 그것도 보면 이제 메타버스 관련, NFT 관련 주들 많이 떨어졌다가 이거는 여기가 121선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것도 보세요. 처음에는 61선에서 이렇게 놀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분위기가 연초에 그냥 게임주들이 확 떨어지면서 여지없이 이제 깨져버리는 거죠. 그러면 요 초기에 요 그래프가 이렇게 해서 이게 벌써 이날 깨져서 나올 것 같잖아요. 그럼 무조건 매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은 그리고 시장 분위기. 연초에 제일 많이 떨어진 쪽이 이쪽이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 주식만 이렇게 혼자 떨어진 게 아니고 미국의 그 메타버스 대장주들 있죠. 로블룩스. 이런 경우가 이제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한국의 그 게임주나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같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로블룩스만 하더라도 아마 그 최고점이
지난해 최고점이 $150 정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얼마냐면 75불을 해요. 75불. 그러니까 거의 고점 대비해서 반토막이 나는 거예요. 반토막. 시대는 그쪽으로 가더라도 이게 돈이 안 되잖아요. 돈이. 투자만 되는 거고. 네. 그러다 보니까는 여기에서는 그냥 확 올라갔는데 또 지금은 무슨 장세요? 역금융 장세. 네, 역금융 장세일 때는 이렇게 실적이 수반되지 않는 그 성장주들 그런 것들은 이제 실적을 확인해야지만 다시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떨어진 거고 이제는 이제 아까 그거하고 비슷하잖아요. 컴투스는 60일선에 있지만 이거는 120일선에서 이렇게 지지하는 게 보이니까는 여기에서 재차 떨어지는 데는 조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기서 거래량도 이렇게 줄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하로는 이제 안 팔겠다는 거죠. 이제 갖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그러다 보면 거래량이 줄면서 새로 분위기가 괜찮아지고 또 여기에서 출시하는 뭐 게임이라든가 아니면 NFT 관련 그런 것들이 시장에서 먹히고 그러다 보면 어느 정도 이렇게 반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지만은 분위기상 이런 것들 이렇게 내려오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치고 올라갈 그 분위기는 조금 더 기다려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이 유메디 주식이 작년 9월에 한 2만 원 정도 했던 거잖아요. 10배 올라가고. 그리고 지금 불과 1월 달에 이제 13만 원. 그 사이에 작년 말에는 24만 원. 이 사실 이 4개월 동안 이 회사는 뭐 대단한 변화가 그 내부적으로는 그 정도 있진 않을 텐데. 주가는 10배 올랐다가 반토막 났다. 미르4 그게 나오면서 인기를 끌면서 그 다음에 그 메타버스하고 NFT 그 테마성으로 인해 가지고 그 어떻게 보면 오버슈팅을 했는 거죠. 오버슈팅. 그러다가 이제 아무튼 우리가 그래서 많이 올라온 것들은 무조건 조심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떨어질 때 이렇게 급등했던 것은 급락을 하기 때문에 예의주시하고 있다가 보다가 이런 경우는 어떻게 보면 요날 당일날 그래도 여기까지 올라갔던 거 아니에요. 그러고서 여기까지 떨어진 거니까는 이럴 때는 벌써 이게 5일선 여기서 타고서 올라갈 때 이럴 때는 그러니까 그래프를 예의 잘 보고 계시다가 무조건 팔아야지 이게 꺾이면. 그렇게 꺾이고 또 이럴 때도 보고서 모아져 있는데 분위기상 연초부터 벌써 아니다 싶으면 이게 벗어난다 싶으면 무조건 팔아버려야죠. 그 다음에 대반등이 있더라도 일단은 팔고 나서 봐야죠. 저는 그래서 당일 매매 트레이딩을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그래프를 보고서 그래프가 일단은 훼손될 기미가 있다 그러면 이제 물론 대반등이 일어나는 경우에 속 쓰릴 때가 있지만은 그래도 무조건 일단은 팔아놓고서 정리해놓고서 접근을 해야죠. 자, 올해 사실 굉장히 이슈가 많은 해인데 올해 뭐 대선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 뭐 코로나도 사실 확산세 멈추지 않으면서 거리두기도 계속 강화되고 있고 그다음에 뭐 금리도 인상될 거고 원달러 환율도 지금 계속해서 강세고 한데 올해 증시 투자 포인트는 대표님 좀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제가 그 지난해 12월 달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철저하게 그 목표 수익률을 낮춰 잡으면서 대형주보다는 개별주장이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별주라 그러면 테마성 있는 종목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대응이 잘 안 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경험이 많지 않다든가 준비가 안 되어 있는 분들 또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주식을 자주 볼 수 없는 분들. 그래서 실력이 거기까지 대응하기가 단기 매매에 대응하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2월 달까지 하지 말라고 말씀을 여러 차례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왜 2월까지예요? 아무튼 3월 달이 돼서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보자 그런 얘기예요. 그 질문 그때도 하셨어요. 그죠? 벌써 5개월 지났나? 막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작년 6월부터 반년 동안 있잖아요. 6월 달 말고 7월 달부터. 7월 1일부터 그러니까는 지금 1월 하순이니까 벌써 20일 됐으니까 그 기간 동안 전체로 따지면 벌어놓은 돈보다 손해본 게 조금 더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그러니까는 지난해 같은 경우도 수익이 난 게 6월 달까지 벌어놓은 거. 그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플러스가 난 거고
이번 달 같은 경우도 역시 또 대형주 쪽이 빠지니까 좀 힘들었던 것처럼 그 아마 일반 분들도 좀 그렇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래도 그 보이지 않는 속에서도 지난달 12월 중순부터 지금까지도 진행되고 있는 게 로봇주들. 예? 그 다음에 또 잠깐 이제 뭐 정치 테마주들도 이제 개별적으로 그 지지율에 따라서 그렇죠. 오르락 내리락 했었고, 그 다음에 또 애플과 관련주들. 그래가지고서 그것도 시장에서 반짝반짝 하고 있고, 지금도 반짝반짝 할 거고, 올해 내내 반짝반짝 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애플카가 원래 나올 거를 4년 뒤, 5년 뒤로 예상을 했는데, 애플에서 빠르면은 한 2년 내에 차가 생산되지 않느냐, 이제 그 얘기가 있었던 거고, 또 그 사이에 시장에 아주 핫한 이슈가 있었던 게 LG 에너지 솔루션이죠. 그러면서 그게 공모에서 대박을 치다 보니까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주 또 그게 한 바퀴 이렇게 좀 이슈가 되고 그랬죠. 그러면서 잠깐 이 장이 급락장 이론 속에서도 그런 쪽에서 이렇게 이제 좀 시장의 주목을 받았고, 그런 것처럼 새로운 이슈들 또 이제 그 탈모 관련 주식들 한 후보님 그러다 보니까는 그 탈모 관련주들 그 오늘도 상한가 간 거 있거든요. 그거 한번 볼까요? TS. 이거 얼마나 많이 갔어요. 그죠? 해먹고 또 해먹고. 이게 탈모 관련주인가요? 샴푸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탈모 관련주 하면 이제 몇 개 종목이 있는데 그게 탈모 관련주의 대장.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반짝반짝한 종목들이 좀 있으니까 우리가 그냥 지수 떨어지니까는 아예 먹을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공부들 좀 하시고 그래서 올해는 내내 지금 이제 대선이 안 끝나고 그랬지만은 대선 관련주들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정책 관련주 같은 경우는 제가 누차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삶하고 아주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탈모 스트레스가 전 세계적인 현상이거든요. 대한민국에 1,000만이 있고 지금 저희 여기 촬영장에도 2명 중 1명인 제가 탈모 약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멈추기 위해서. 저도 나이 먹으니까는 이게 머리 빠지는 거에 신경이 되게 많이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탈모 만약에 치료제가 나온다 그러면은 세계적으로 대박이죠, 이게. 근데 변죽만 올리지 제대로 그 약 만들기가 되게 어려운가 봐요. 이제 심지어 탈모 약이 되게 비쌉니다. 있긴 있어요? 그 탈모를 이제 그 털을 나게 한다기보다 멈추게 하는 아보다트랑 뭐 프로페시아인가 양대축의 약이 있는데 그게 이제 하루에 하나를 기준으로 해서 3개월치 먹으면 이제 피부과나 이런 데 가서 처방을 또 받아야 되거든요. 처방 받고 약국에서 사면 거의 10만 원쯤 나가요. 그래요? 네, 한 달에 한 번으로 한 3만 원, 4만 원 정도가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축구 선수들도 보면은 유럽 축구할 때 EPL이나 뭐 이런 거 보면은 그 선수들 중에서 그 탈모 되신 분들 되게 많잖아요. 그 선수들. 그러니까 그래서 아예 그 머리를 짧게 삭발을 한다든가. 그 관리하기 어렵고 그러니까. 그런데 아무튼 그런 이제 이 정책 관련주. 이거는 사람들 생활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으니까는. 올해 대선은 그러면 혹시 이 테마 관련주 했을 때 좀 눈여겨보거나 아니면 지난번들과 비교했을 때 좀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을까요? 이제 인맥 관련주를 조심해야죠. 인맥 관련주. 인맥 관련주는 과거에 보면은 이제 대선 후보로 나왔다가 사퇴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관련주들이 절단이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처럼 이제 지금은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 하는데 나중에 어느 쪽에서 되면 반대쪽은 어떻게 되겠어요? 절단이 나겠죠. 그런 리스크, 그것도 잘 봐야 되고, 그래서 공통적인 게 좋은데, 공통적인 게. 이 후보가 어떤, 그러니까 이 경우는 원래는 이제 모 후보가 얘기를 하니까는 다른 쪽에서도 다 동의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건 괜찮겠다 싶은 거죠. 그것처럼 공통적인 그 정책, 만약에 누구나 다 필요한 정책, 이런 것들은, 그런데 또 그런 것들은 시장의 주목을
왜 그러냐면 재탕 3탕일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전에 쓰던 건데 이름만 바꿔서 뭐 나온다든가 그러면은 그런 경우는 이제 별로 그 시장에서 영향을 받지 못하고 우리 삶이나 이런 게 새로운 게 나오기가 사실상 쉽지는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일자리, 좋은 일자리 창출 이런 것들은 수년째, 수회째 가서 되풀이되는 건데 그런 경우는 그렇고 그리고 디지털 쪽 같은 경우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고 뭐 그러다 보니까 또 요즘에 부동산 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건설 경기 그것도 매번 그 대선 때마다 건설 경기 특히 그 고속도로 지하화 뭐 하면서 특수건설 같은 경우 이제 주가가 지난번에도 올랐다가 같이 이렇게 떨어지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게 이제 되풀이되는 건데 획기적으로 아주 반대되는 게 뭐가 있다고 그래서 그쪽이 만약에 된다 그러면 이제 올라갈 수는 있겠죠. 그래서 아무튼 그 공약이라는 거는 실현 가능성이 있나 그것도 이제 살펴봐야 되고 그래서 좀 잘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기는 있죠. 그래서 관심은 계속 가져야 되고 우리 삶하고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조금 이제 한쪽이 됐을 때 다른 쪽이 이제 관련주가 위험할 수 있으니까 좀 관련주 중에서도 교집합, 교집합. 좀 그렇죠. 안전할 수 있다. 시청자 질문 한 개만 이제 연결되는 질문 하나 드리면 아이디 데이지님이 자율주행, 로봇, 애플카 테마주는 또다시 기회를 줄까요? 그리고 아까 답변 주시긴 했지만 앞으로 중소형주와 대형주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좋을지 조언도 부탁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반드시 되풀이가 돼요. 반드시. 자율주행 로봇 애플카 테마주. 그리고 그 이제 애플카 제가 그 몇 년 전에 재작년인가 그때 벌써 그 자율주행차에 관해서 방송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좀 많이 했는데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 5단계가 이제 마지막이에요. 근데 5단계는 완전 자율주행차거든요. 그래서 지금 쓰고 있는 게 2단계밖에 안 돼요. 2단계. 4단계도 아직 못 갔고 2단계고 아주 숙달된 데가 3단계 적용을 해서 조금 쓰거든요. 그러니까는 5단계는 완전 자율주행. 다시 말해서 차가 아니죠. 차가 아니죠. 차라고 할 수 없다고. 차라고 할 수 없고 그러면 그 단계가 가려고 그러면 이제 법률적인 그 지원도 다 뒷받침이 돼야 되고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사고의 주체가 어디냐 뭐 그런 피해 보상의 어떤 그 근거 그런 것 때문에 되게 그 유연한 일인데 애플카 같은 경우는 또 아직 만들어진 게 아니거든요. 안 만들어진 게 아니고 그거에 따라 그 애플카 자체가 이제 자율주행차거든요. 전기차 플러스 자율주행차 애플카 자체가. 그러니까 내연기관차들은 지금 안 만들겠다라는 게 우리나라 이제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도 앞으로 이제 2030년인가 그때부터는 내연기관차는 아예 안 만들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전기차 플러스 자율주행차. 자율주행차도 결국에는 배터리로 해서 가는 차다 보니까 그래서 자율주행차는 계속 그 기회를 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종목을 바꿔가면서 나올 수도 있고 그 로봇도 지금도 진행되고 있죠.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로봇화되는 거죠. 전부 다 자동화되고 설비화되고 로봇화되고 무인화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의 일자리는 점점 좀 없어지는 거라 계속 진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INJ 그것도. 그러니까는 무슨 이슈가 생기면 그때마다 한 번씩 들썩들썩 할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율주행, 로봇, 우리가 인공지능, AI 이런 것들, 그때 디지털 산업화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은 앞으로도 계속 기회를 줄 건데 전체적으로 봐서 그 대형주하고 개별주, 중소형주하고 투자해서 그 개별주 투자하기가 훨씬 어려워요. 어렵게는. 우리가 대형주 같은 경우는 다 알려져 있잖아요. 정보가 노출되어 있고 그래서 많이 쌀 때 사놓고 이렇게 올라가고 그래서 또 이제 그 종목들은 대부분 그 펀드에 가입되어 있는 종목들 아니에요. 코스피 200이라든가 코스닥 150에 이렇게 편입이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수급 면에서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이제 매수하고 매도하고 하다 보면 후속세도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는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또 떨어질 수도 있고 이러는데
이 개별주는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슈가 한번 딱 터지면 어떤 특정 세력이나 그 매수자들에 의해서 확 올라갔다가 썰물처럼 그 특정 그 선도 세력이나 투기 세력이 싹 빠져나가 버리면 후속 매수자가 안 붙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개별주들, 중소형주들을 투자할 때는 그 당시만 하라는 얘기죠. 그 당시만. 그게 그 계속해서 올라가고 그러려고 그러면은 어떤 때 올라가냐면 기업 실적이 엄청 좋아져 가지고 시가총액 돈을 엄청 많이 벌어들이는 종목들 있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그 이제 코스닥 150이나 코스피 200에 편입이 되는 경우 또는 그 요번에 그 LG 에너지 솔루션처럼 MSCI 지수라든가 이런데 편입이 될 경우는 세계적으로 돈이 이렇게 들어올 거 아니에요. 일정 부분 이렇게. 그러니까 개별주들도 사이즈가 커지면 그럴 경우는 이제 지속해서 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종목 찾기는 되게 어렵고 나머지들은 테마성으로 일회성으로 올라가니까 그거는 별도로 공부가 되어 있는 분들이 좀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저는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LG 에너지 솔루션은 상장하게 되면 이게 사실 요즘 주식시장의 수급도 되게 중요한데 결국 기존 주식 팔고 가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가 지수 전체에는 안 좋은 영향을 많이 미치겠죠?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그게 그 지수에 편입이 돼 버리면 다시 말해서 곧바로 그 코스피 200에 이제 편입이 되든가 그럴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면 결국에 또 그 지수 산정이 될 때부터는 그 영향을 좀 받겠죠. 그러니까 뭐 요번에 그래서 이제 그것도 한몫을 했죠. 다른 주식들 팔고서 현금을 확보해 가지고서 이제 거기 청약을 하려고 그래서 그런 거고. 근데 그 투자자분들이 그 주식이 싼 주식은 아니죠. 원체 세계 1등 기업이고 그러지만은 액면가 500원짜리인데 30만 원에 나와 가지고 대부분 다 따상에 그것도 또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은 게 이제 공모에서 처음 나오잖아요. 그러면 하단은 마이너스 50%, 그 상단은 플러스 100%예요. 그러니까 공모가보다 낮게 나오는 경우도 있죠. 그것도 예를 들어서 30만 원이니까는 그럴 일은 없겠지만 떨어져서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아, 그렇죠. 그런데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래서 만약에 그날 100% 올라서 나오면 시초가가 60만 원에 시작이 돼서 거기서 30%가 올라갈 수가 있죠. 그러면 368에서 78만 원이 될 수가 있고. 그렇지만은 78만 원이라 그러면은 5천 원짜리로 기준으로 하면 780만 원짜리. 제가 보기에는 일단 지켜보긴 봐야죠. 근데 우리가 삼성 SDI 같은 경우 있잖아요. 또는 그 LG화학 같은 경우 그거는 액면가가 5천 원짜리예요. 그러니까 그 투자자분들이 그걸 잘 모르고서 저게 삼성 저게 LG화학이 100만 원이 넘었으니까 이것도 당연히 100만 원이 넘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데는 무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해서. 그게 만약에 액면가가 5천 원짜리라고 생각하면 1,000만 원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투자에 좀 참고로 하시라. 그렇게 해서 하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청자 질문 한 가지만 드리면 아이디 윤님께서 남석관님께서는 평균 어느 정도의 기간의 주식을 보유했을 때 수익률이 좋으셨는지 궁금합니다. 계좌를 여러 개를 나누신다고 들었는데 한 계좌의 종목 수는 어떠신지 또 투자 방향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보는 섹터가 있다면 섹터가 겹치지만 여러 종목에 분산 투자하신 적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계좌가 여러 개인데 그걸 구분을 해놓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대형주. 장이 좋을 때는 대형주 거. 그러니까는 수익률은 단기 매매가 최고죠. 그거는 수익률로 따지면 뭐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대면 강의할 때요. 그럴 때는 제 계좌를 오픈한 경우가 상당히 많았는데 그런 경우는 뭐 대부분 1년 기준으로 해서 500% 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러니까 300% 이상은 지금도 마음 먹으면 그거는 가능하거든요. 전부 다. 그러니까 연으로 따져가지고. 그러니까는 이제 그 대신 그거는 사이즈가 작죠. 그렇죠. 네, 사이즈가 작아. 그래서 수익률을 따질 수도 없고 수익금도 따질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큰 것들은 그 대신 좀 안정적으로 갖고 가니까는 수익률로 따지면 얼마 안 되죠. 좀 낮고 수익금은 좀 클 거고. 그렇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항상
그 대형주는 항상 하는 게 아니고 장이 좋을 때만 하니까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어느 정도 갖고 있으면서 그거는 딱히 어떤 기준으로 말씀드리기가 되게 어렵죠. 그럼 한 계좌의 종목 수는 좀 몇 개 정도 되시고, 그 다음에 긍정적으로 보는 섹터가 있다면 섹터가 겹쳐도 좀 여러 종목으로 투자를 하시는지 아니면 그 섹터별로 한 개 정도만? 그런 경우 있어요. 그러니까는 지난번에 2차 전지가 좋았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LG화, SK이노베이션, 삼성 SDI를 세 개를 다 사죠. 어떤 게 제일 많이 올라갈지 모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에 정치 테마주를 살 때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치 테마주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책 관련주 뭐 이런 거 하면은 그 주식을 그냥 그 여러 개를 다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작년에 한때 스마트 원전, 저 나트륨 원전이라고 하는 스마트 원전주가 한번 올라간 적이 있죠. 그러면은 그때 한신기계, 일진파워, 원래는 한전산업이 대장을 했었는데 그 한전산업 다음에 이제 올라가는 거, 그래가지고 제가 알고 있는 거, 뭐 우리기술 또는 보성파워텍 이런 식으로 그 관련주도 어떤 게 대장 역할을 할지는 모르니까. 그 세력 마음이니까는. 그러니까는 우리는 모른단 말이에요. 저도 일반 투자자랑 단지 그 투자 경험이 많고 소위 말해서 이제 슈퍼겜이라고 불려져서 그렇고 그래도 경험이 오래되고 그래서 좀 잘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지. 저도 일반 투자자이기 때문에 어떤 게 올라갈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 놓치면 안 되니까는. 심지어 과거에 저쪽 주식이 올라갈 게 빤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지금처럼 어떤 게 올라갈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30%, 30%, 40% 그렇게 나눠서 산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돈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고 섹터가 겹치지 않을 때는 보통 그 이제 금액에 따라서 틀리는데 그 단기 매매할 때는 두 계좌 이상을 안 넘겨요. 두 종목 이상을. 그 종목이 많으면 정신이 산만하고 집중이 안 돼서 안 돼요. 그래서 큰 계좌 같은 경우도 절대로 많이 안 사요. 그 대신 계좌가 많으니까 이 계좌는 보기 좋게 몇 개 종목, 이 계좌에 보기 좋게 몇 개 종목. 그렇게 이렇게 하는 거죠. 대형주 계좌는 몇 개 정도? 대형주 계좌도 마찬가지예요. 대형주 계좌도 너무 많이 사놓으면 그 불편하기 때문에 대형주 계좌도 몇 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쪽 회사 계좌로는 이것만 사놓고 저쪽 회사 계좌로는 다른 거를 사놓고 그렇죠. 그러니까 중복되게 사놓지는 않아요. 지금 그러면 대표님이 총 가지고 있는 종목 수는 대략 몇 개 될까요? 현재 시점 기준으로. 지금 갖고 있다고 해봤자 한 5개 종목? 대형주랑 대형주. 다 합쳐서? 네, 그러니까 중소형주는 갖고 있는 게 거의 없으니까. 그거는 단기 매매해서 그것도,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면 시간도 엄청 많이, 상황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지금과 같은 혼조장 있잖아요. 이럴 때는 홀딩해서 넘어가면 안 돼요. 나를 안 넘긴다 하시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게 그래서 트레이딩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되거든요. 오늘이 금요일이죠. 내일 아침에 미국 주가가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러니까. 그러면 월요일 날에 불안하죠. 안 갖고 가신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꼭 정답은 아니지만 주식 투자에 있어서 정답이라는 건 없어요. 상황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상황에 맞춰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 돈을 까먹지 않을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다이어리에 이렇게 이제 메모가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메모에 시장 상황에 맞춰서 투자를 해야 할 때는 그 방법까지도 이렇게 적어 놓을 때가 있거든요. 저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이제 보고. 안에 내용 보여드릴 수 없어서. 대표님이 그게 올해 메모장인데 벌써 요만큼, 벌써 엄청 많이 쓰시죠. 이게 이제 요일, 날짜별로 이렇게 보면 어떤 때는 이렇게 이제 모자라고 그 토요일 날 같은 때는 이제 다른 내용을 적어 놓는 거예요. 토요일 날 같은 때는 비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같은 때는 LG 에너지 솔루션 기간 예측 수요 이런 거를 일요일 날에 이렇게 적어 놓은 상장 후에 어떻게 이제 바뀔 거. 매일 일 투자 노트를 만들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지금과 같은 장에서 트레이딩하는 단기 매매하는 방법이 다르고 장이 좋을 때 단기 매매하는 방법이 다르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단기 매매도 그때마다 틀리고 우리가 이제 단기 매매에서는 중요한 게 그래프라 그랬거든요. 네. 그렇지만 그 그래프라는 거는 후속성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시장이 폭락을 할 때 있죠. 그래프가 무용지물이에요. 이렇게 해서 뭐 우리가 양음양 패턴이라든가 N형 패턴이라든가 61선, 121선 이 정도면 그 거래량이 늘어나고 그거 다 필요가 없어요. 주식 폭락할 때는. 그러니까 그게 다 무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상황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급등을 할 때는 그 오버슈팅이 되는 거고 평상시 다시 말해서 어떤 박스권 안에서 있을 때 장이 조용할 때 오르내린 폭이 뭐 조금 올랐다 조금 떨어지고 그런 장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그래프도 통하는 거고 또 무슨 패턴도 통하는 거고 거래량도 통하는 거고 그런 거지. 그래서 시장 상황이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시장 상황에 맞춰가지고 자기가 단기 매매도 할 그것도 살피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꼭 그 지지선이 뭐 2,800, 2,900 그것보다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그때만 해도 2,900이면 괜찮았는데 지금 반등해서 올라가려고 그러면 아직 시간이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2,900이 깨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2,900이 깨졌다고 무조건 사자. 그게 조금 답답한 일이라는 얘기죠. 이게 우리가 돈이 무한정 많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일반 투자자분들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집어넣고 나면은 이제는 시장에서 을이 돼버리는 거예요. 을. 다시 말해서 시장이 좋아져서 주식 가격이 올라가야지만 내가 수익이 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갑의 위치에 있지 않고 주식을 삼가 동시에 을의 위치가 되는 거예요. 을이 되지 않으려면 나도 현금 비중을 가지고 가야 되는. 네. 그래서 그렇다면 대표님은 지금 현금 비중이 굉장히 높으실 것 같네요. 그럼요. 거의 저는 지난번에도 90%쯤이라 얘기하셨는데 그때는. 그러고서 조금 샀죠. 샀다가 팔아먹고 그러고서는 또 그대로 있죠. 뭐. 그러고서 올해는 결국에는 그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중소형장이고 개별주가 투자하기에 편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지금 받기 싫어가지고 대형주 비중을 안 늘린 거예요. 그러니까 대형주도 그 트레이딩 개념으로 가자 이제 그거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거는 주식은 좀 적고 대형주 그냥 갖고 있는 거는 그냥 갖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미국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거기가 그때 예를 들어서 수익이 난 게 100이라고 생각을 하면 지금 50으로 줄어들어요. 다시 말해서 수익 난 거 자체가 그 금액 거기도 엄청 많이 줄여놨거든요. 그래서 보초식으로 이렇게만 세워놓고 아직 본격적으로 투자를 안 하고 있는데 작년 12월 달에 이렇게 다 세금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는 다 정리를 해버리고 손실 난 부분하고 수익 난 거하고 이렇게 세이브 시켜가지고 다 털어버리고 그래서 거기도 되게 이제 단순하게 있는데 지금 국내 주식도 그런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로봇 관련주, 지난번에 애플과 관련주, 요번에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주들 그런 것들 이렇게 이제 시세를 내준 거에 트레이딩을 좀 하고 그래서 수익 난 부분들은 그 뭐 50% 수익 난 것도 있고 그래요. 계좌가 작은 계좌지만 그런 것들은 다 현금화 시켜놓고 지금 그래서 계좌를 보통은 비워놓고 있는 편이죠. 그럼 올해 가장 좀 좋게 보시고 있는 그러니까 향후 이제 계속 자율주행이든 로봇이든 좋아질 거라 말씀해 주시는 것 같고 올해만 기준으로 했을 때는 좀 올해만 기준으로 해서도 이제 애플카 관련주들이 계속 나오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아직 그게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거 하고 정책 관련주. 그러니까 확정이 된 다음에 그쪽에서 아무튼 예기치 않은 것들이 가끔 쏟아져 나와요. 또는 이 외국 기업이 투자를 했다 그러든가 뭐 그래 특히 2차 전지 쪽에서 뭐 어디에 새로운 신기술을 개발을 했다든가 뭐 그런 거는 계속 나오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애플 또 예를 들어서 요번에 LG 이노션 급등한 것처럼 그런 식의 개별주들이 어디에 미국의 대기업체 특히 뭐 애플이라든가 또는 이제 테슬라나 뭐 이런데 대규모 계약권 그러면 그 대단한 호재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상치 못한 쪽에서 아마 나올 것 같은데 그래도 섹터 쪽으로 보면 이제 2차 전지나 전기차나 그쪽 관련해 가지고 또는 그 메타버스 쪽 같은 경우도 무시할 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 작은 종목으로 해서 이슈가 어디하고 뭐 진출을 했다든가
계약을 했다든가 아니면 신기술을 개발을 했다든가 네. 그러면은 그쪽에서 한 번씩 계속 나오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어쨌든 올해는 한국은행도 지금 벌써 기준금리 몇 번이나 올렸고 네, 네. 미국도 이제 올해 네. 세네 차례 올릴 텐데 네, 네. 금리 인상 시기는 지금 금리 인하기보다 주식 투자를 하기에 좀 어려운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어렵죠. 그러니까는 정상화되는 건데 네. 꼭 금리 인하기 때는 돈이 풀리니까는 네. 그게 이제 그 시간차 차이가 있는 거예요. 네. 시간차. 금리 인하는 언제 해요? 안 좋을 때요. 안 좋을 때죠. 네. 근데 안 좋다고 느껴졌으면 시장은 어떻게 했어요? 벌써 폭락을 한 다음에. 그렇죠. 폭락하기 전에 금리 인하는 안 하거든요. 네네. 그렇죠? 네. 미국 금융위기 때도 그렇고 우리나라 IMF 때도 그렇고 뭐 몇 년 전에 네. 코로나 팬데믹 때도 그렇고 상황이 나빠진 다음에 금리 인하를 하죠. 네. 그 중국에서 금리 인하를 요즘에 계속해서 하는데 홍콩 주식 엄청 떨어졌어요. 홍콩 H 증시하고 홍콩 네. 그 증시가 항생 지수가 네. 고점 대비 작년 봄에가 고점이었거든요. 네. 거기에서 거의 한 30% 떨어졌어요. 음. 그건 모르고 계셨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금리 인하를 하는 거예요. 그 이제 중국 주식이 직접 떨어진 게 아니고 그러고서 중국에서 그 규제도 많이 하고 막 이러다 그렇죠. 보니까는 그러면서 그 중국 주식 그 홍콩 증시가 엄청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어떤 상황이 나빠진 다음에 이게 돈이 금리 인하를 하고 네, 돈이 풀리고. 경기를 부양시키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는 악재가 다 반영이 된 다음에 올라갈 일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금리 인상은 어때요? 거꾸로예요. 네. 주가가 벌써 많이 올라간 다음에 금리 인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떨어질 일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주식 투자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 이제 어떤 분들은 뭐 네. 금리 인상기에는 이 주식 하라 저 주식 하라 그래가지고서 경기 방어주 얘기하잖아요. 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다 같이 떨어지는 거지. 그래도 뭐 금리 인상이 어떻게 보면 또 금융주, 은행주. 아니 그런 건 벌써 다 네. 반영이 된 그쵸, 거예요. 반영됐죠. 자, 봐서요. KB금융 올랐더라고요. 금리 인상기에 은행은 좋고 그래가지고 그 벌써 반영이 돼서 지난번에 다 올랐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금리 인상을 하다 보면 이제 문제가 뭐가 생기겠어요? 연체자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그 금융권 부실로 연결이 되겠죠. 네. 그리고 지금도 한계 기업들이 많은데 빚 차입해가지고서 회사를 돌리는데 그 회사들 한계 기업들은 망할 확률이 높겠죠. 금리가 높아지면. 네. 그러면 그 부담을 누가 져요? 은행이 다시 지겠죠. 그러면 은행 주가가 올라가겠어요? 아니겠죠. 네, 그러니까는 다시 말해서 금리 인상기에 은행 금융주가 올라간다는 것도 초기에 그렇다는 얘기지.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주가가 떨어지겠죠. 네. 그래서 쌤쌤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그거는 말하기 좋아가지고서 크게 못 보고 네. 일시적인 현상이지, 일시적. 금리 인상 시기에 그래도 뭐 해야 할 투자랑 하지 말아야 할 투자 좀 나눌 수 있다면 그런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는 대부분 그렇다고 금리 인상기에 네. 이제 과거의 경험상 네. 계속 그러면 떨어지느냐 절대로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요번에도 제가 2월 달까지는 하지 말라고 그러고 네. 3월 달에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만약에 한다 그러면 그 이후에 주가가 올라간다 그런 얘기. 그리고 다음에 이번 달에 하고 다음 달에도 하고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 텀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액션 취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반등하다가 그 다음에 또 세게 하면은 또 떨어지겠죠. 그러고서 그러다가 이제 금리 인상을 계속해서 하다가 안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주가가 계속 올라가겠죠. 이제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 텀을 보고서 투자를 하라 그런. 첫 번째 금리 인상하고 한 이후로 조금. 네. 그러니까는 모든 게 우리가 주식 시장에서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불확실성이거든요. 그렇죠. 불확실성 때문에 그런 거고 그게 확실하게 보이면 대처 방안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이 1분기 때 시장이 꼬꾸라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절호의 매수 기회인 거예요. 원래. 지금 연초부터 떨어졌잖아요. 떨어졌죠. 그러니까는 그냥 넋놓고 있으면 안 되고 네. 잘 살펴서 네. 바닥에 적극적으로 들어가는 것도 괜찮다 그런 얘기죠.
떨어질 수도 있지만 어쨌든 네, 잘 살펴보고. 그래서 전제 조건이 뭐냐면 잘 살펴보고서 미국장하고 그래서 잘 살펴보고서 그래서 저는 잘 대응이 안 되시는 분들은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한 이후에 이제 투자 조금 덜 먹더라도 확인하고 확인하고서 투자를 하라는 얘기고 그러니까 떨어지는 칼날은 우리가 잡지 말아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바닥에 아까 그 지표로 여러 개 이제 보여드렸잖아요. 이렇게 주식이 기본적으로 그래요. 이렇게 이제 행보해서 진짜 더 이상 떨어질 게 없을 때 있잖아요. 그러고서 이게 호재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매수를 같이 동참을 하는 거죠. 이제 항상 이렇게 떨어지다 보고 이거 소외되고 뭐 이럴 때는 소위 말해서 동전주 아니에요, 이거. 그죠? 그러니까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사지 말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크래프톤 같은 경우도 바닥이 아직 확인이 안 됐잖아요. 근데 카카오 같은 경우는 네이버는 바닥이 지난번에 다지는 중인 것 같거든요. 네이버 같은 경우. 이거 보세요. 여기서 이제 반등 왔다가 다시 떨어지고 그런 건데 그러다 또 더 떨어질 수도 있죠. 물론 아직은 바닥이라고 하기는 그런데 카카오도 이제 이런 모양 나오다가 이것도 이제 그렇지만 아직은 확인을 할 수는 없죠. 이게 그죠? 아직은 여기서 나오는 그래프를 이렇게 역전해야 되거든. 역전. 그러니까 삼성전자처럼 그때 7만 원에서 이렇게 횡보하다가 확 올라타야죠. 이제 그런 것처럼. 그런 시그널이 나온 다음에 투자를 하는 게 좋은 거고 아직은 조금 이제 이르지 않나 이제 그런 얘기. 여기서처럼 여기에서는 완전 역배열이잖아요. 이제 21선이 여기까지 내려오고서 여기에서는 제가 이제 10년 전에 이게 붙인 말인데 역배열 속의 정배열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못 듣는다고요.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무조건 팔았다가 여기까지 다시 떨어졌다가 이제 재차 이렇게 엎어간 거죠. 이것도 이제 더 떨어질지 아닐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싶으니까는 이제 제가 여기 있을 때 벌써 말씀을 드린 건데 여기에 지난달 했던 때가 이때쯤이죠. 이때쯤 얘기했을 때 한 7만 5천 원까지 떨어지면 좋겠다 그랬는데 거기 또 그게 여기까지 왔네요. 그죠? 아까 전에 카카오랑 네이버랑 지금 삼성전자를 말씀해 주신 단순하게 한 번만 정리하면 이렇게 떨어질 때 싸다고 들어가지 말고 좀 지지하는 거 보고 또 상승하는 거 보고 좀 덜 먹더라도 그렇죠. 좀 상승하는 거 좀 확인하고 들어가도 분위기. 그리고 시장 전체 분위기, 우리나라 시장, 미국 시장 이런 거 전체 분위기를 보고서 그래야지 자기 그 돈 얼마나 그 귀한 돈이에요, 그거. 그걸 가지고서 주식 투자를 하면서 돈 벌려고 자산을 늘리려고 하는 그 주식 투자에서 돈 까먹는 일이 최소화할 수가 있죠. 김 작가님도 이 주식에서 혹시 까먹지는 않으셨어요? 저는 다행인 거는 제가 작년 말에 주식을 전부 다 팔고. 어유 잘하셨네. 제가 주식을 잘 알아서가 아니라 집을 사는데 돈이 모자라서 주식을 다 팔고 이제 샀는데. 진짜 잘하시네. 운이 좋았던 거죠, 진짜 이거. 그러니까 역시 그 럭키 책 쓰신 분은 다르죠. 그러니까 운 공부를 얼마나 하셨겠어요. 아니 저는 그때 저한테 좋은 멘트를 해주시면 바로 남석관 대표님이 이제 주변에 사례 드시면서 저한테 해주셨던 말씀이 이제 과거에 어쨌든 시장이 좋아서 돈을 벌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주변에 몇 분에게 집을 사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시장이 좋을 때 내가 실력이 좋다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투자하셨던 분들은 조금 잘 안 좋은 그 사례를 얘기해 주셔서 저도 그때 그렇지. 지금 안정되게 집 한 채를 사놔야 그렇죠. 되겠다. 그게 평생 자산이 되니까는. 그러니까. 그럼 방금 말씀해 주신 네이버랑 카카오 둘 중에서는 그래도 네이버 차트가 조금은 그래도 더 나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카카오가 진짜 좀 괜찮은 회사라고 저도 믿고 저도 여기에서 손해 많이 봤어요. 그러고선 거의 다 팔고 진짜 보초만 갖고 있는데 그 먹튀 논란도 일어나고 그러니까는 전부 다 그 자회사들 상장시키고서 껍데기 비슷하게 남아가지고서 하다 보니까 저도 투자자 입장에서 되게 열받고 그냥 속상하고 그러거든요. 진짜 이때랑 분위기가 국민 여론 분위기가 그렇죠. 너무 달라져서 진짜 어떻게 보면 투자자들을 뒤통수 친 격이죠. 중장기 투자자들, 장기 투자자들한테.
투자자 얘기가 나오셔서 네. 최근에 보면 오땡땡이라든가 신땡땡 등 그 개별 종목 기업들이 네. 거래 정지라든가 뭐 상장 폐지 리스크를 가진 경우들이 있잖아요. 최근에 또뭐 아파트에서도 그런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렇죠. 사실 그거는 내가 뭐 어떤 공부를 소홀히 해서 몰랐던 경우도 있지만 네. 정말 그냥 열심히 종목을 공부를 하고 했는데 예상치 못한 사건이 벌어져서 네. 내가 큰 자산이 날아갈 수 있는데 이런 건 좀 어떻게 좀 최소화할 수 있을까요? 그거 최소화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오땡땡은 네. 방법이 없어요. 그 우량 회사하고 그렇죠. 개인의 일탈로 인해 가지고. 근데 그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허술하다는 것 자체가 네. 지금 이게 제가 주식 투자를 1980년대부터 했잖아요. 네. 그때는 그 사기꾼들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분식회계도 많이 해가지고 맞아요. 제가 상장 폐지된 그 주식을 산 것도 진짜 제가 그 당시거든요. 그 당시. 그러니까 2000년 초반인가? 네. 전업 투자 해가지고 얼마 안 돼가지고 네. 그때 그 분식회계 한 회사 주식 사가지고 제가 갖고 있던 현금을 다 날렸거든요. 그때 주식 투자하면서 유일하게 3개월 동안 주식을 못했어요. 돈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네, 그래가지고 그거 상장 폐지할 때 제가 그 진짜 두통도 생기고 심통도 생기더라고요. 심통. 그 스트레스를 엄청 받아가지고 네. 그래서 그거를 결국에 정리매매할 때 정리를 하고서 네. 그렇게 했는데 그 오땡땡 같은 기업은 알아낼 방법이 없어요. 그걸 뭐 작정하고서 그렇게 했는데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고 저도 그때 그 상장 폐지된 회사를 가지고 네. 고민을 무진장했어요. 네. 그런데 제가 그때 그 과감하게 그냥 정리매매 때 정리하고서 남은 돈으로 주식을 다시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고민했던 부분은 그 전까지 제가 잘했거든. 그리고 이것도 허위 공시에 속아가지고 그때 그 종목을 샀는데 8분기 적자에다가 그게 흑자로 그때 돌아섰다고 이제 공시를 냈는데 그게 가짜 공시였죠. 허위 공시. 그 당시는 그게 비일비재하고 저기 대표가 횡령하고 뭐 그 얼마 전에도 그런 일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네네. 그런 것들을 많이 이제 쏟아내고 그랬는데 지금도 그 미비한 거죠, 법적으로. 네. 그 신라장 같은 경우는 원래는 좀 피할 수가 있는 거예요, 투자할 때. 네. 신라젠을 제가 그 회사를 살펴본 게 9년 전에 살펴본 거예요. 상장되기 전에 들어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 당시는 그러니까 비상장 주식이었죠. 그런데 그때는 이제 이 조합으로 인해 가지고 엔젤 투자, 장애 주식 투자하는 그런 데들이 많이 있는데 네. 어떤 지인이 이제 그쪽에 투자를 하는데 회사가 어떠냐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아봤거든요. 저는 그 투자할 때 그 원칙이 실제가 없는 회사는 잘 투자를 안 해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자본금 대비 매출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물론 이제 미국에 보면은 네. 아멕스 생명공학 지수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들어가 있는 벤처 회사들, 다시 말해서 생명공학 네. 바이오 쪽의 회사들은 매출이 없는데도 그 기대 심리 가지고서 있죠. 이렇게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도 많고 네. 시가총액이 되게 큰 주식들도 되게 많아요. 네. 그건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그래서 캐나다 같은데 벤처 거래소에 등록되어 있는 회사 같은 경우도 매출이 뭐 1년에 1, 2억밖에 안 되는데 네. 시가총액은 수천억인 회사들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이제 신라장 같은 경우도 기술 특례로 인해서 이게 상장이 된 거죠. 네. 상장이 되고서 그 주가가 만 원 밑에까지 떨어졌었어요. 그 제가 원체 잘하는 그 회사이기 때문에. 제가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근데 그게 15만 원까지 올라갔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3임상에 성공을 하더라도 네. 그 가격이면 끝인 거예요. 저는 주식 투자를 하면서 그 경험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많이 봐서. 네. 그래서 제가 그 당시만 해도 그 대면 강의를 여러 차례 많이 했었는데 그때 그 투자자분들한테 제가 절대로 그 10만 원 위에서 사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게 거기에다가 7만 원까지 떨어졌을 때도 연락들이 많이 왔거든요. 이거 어떠냐고. 제가 그거 절대로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실질적으로 신라젠 투자를 전혀 안 했거든요. 그게 그 3임상 실패하고서 8천 원대까지 떨어졌다가 또 반등이 일어나가지고 15,000원대까지 갔다가 12,000원에서 거래 정지가 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그 투자자분들이 그 지분이 네. 개인 투자자가 92% 정도가 되고 그러니까는 그
무진장 속상하고 그렇죠. 억울한 일이죠. 네. 그러니까는 제가 보기에는 올라갔을 때는 좋은 것만 보이는 거예요. 좋은 거.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임상 우리가 3임상에서 성공하기가 상당히 어려운가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맞아요. 여러 바이오 회사들이 있는데 그래서 바이오 투자는 절대적으로 그 임상이 성공한 이후에도 그 회사 말고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는 제가 이름 거론하기는 뭐하지만은 5만 원 넘었던 회사가 지금 8천 원에 있는 회사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 경우는 그 항암제가 나와가지고 판매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도 그래요, 주가가. 그러니까는 그래서 주식시장 자체가 꿈을 먹고 이렇게 자라는 시장이지만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실적이 어느 정도 수반이 돼야지 되고 기업 가치, 주가는 항상 기업 가치하고 수렴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회사가 그 신라젠이라는 회사가 그래 매출도 형편없는 거의 없다시피 하는데 지출은 뭐 그냥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 나가고 시가총액도 2위까지 올라갔던 주식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그런 거는 가격이 싸다고 해서 이제 15만 원까지 갔다가 만 원대니까 저게 혹시 그 망하게 하겠냐 그래가지고서 나중에 투자하신 분들도 제가 많이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 입장에서도 가격이 싸고 비싸고를 떠나가지고 진짜로 인생이 날아가는 거거든요. 전 재산이 다 날아가고 그러거든요. 그래도 또 우리가 이제 코스닥 그 심사위원회에서 한번 또 이제 걸르게 되어 있으니까는 한번 지켜봐야죠. 그렇죠. 근데 그 투자하시는 분들은 진짜 속이 타죠. 그게. 그렇죠. 예. 아, 제 정말 친한 친구 중에도 한 명이 있는데 예. 실질적으로 잘 살펴봐야 돼요. 진짜로. 그런 그 허위 공시가 아니더라도 뉴스를 가지고서도 지난해 같은 경우 한 종목에 1억 정도 손해본 경우 있는데요. 그것도 식사하러 갔다가 밑에 그 뉴스만 보고서 밑에 저기까지 떨어지겠나 해가지고서 이렇게 떨어졌는데 그 부인 뉴스가 나온 거예요. 부인 그 회사에서. 그러면서 그게 밑에 것까지 다 잡혀가지고서 그날이라도 제가 팔았으면 괜찮은데 밖에 일이 있어가지고서 뭐 이렇게 하다가 보고 그 다음날에 팔았더니 한 종목에 한 종목에 깨끗하게 1억 손해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가짜 뉴스도 조심해야 되고 허위 공시도 조심해야 되고 실체가 뭔지 잘 살펴봐야 되고 그렇죠. 특히 지난해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치료제 무슨 그쪽 진단키트 업체들이 실적은 좋죠. 그래서 그 덕을 많이 봤지만 그 시즌만 해도 그 물론 이제 100% 무상증자가 있었지만은 그 30만 원 넘었던 게 지금 100% 무상증자를 한 거를 감안을 하면 지금 10만 원에 와 있는 거죠. 그 5만 원대 있으니까 그 정도로 엄청 올라갔다가 지금 엄청 떨어진 종목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늘 주식 투자는 오버슈팅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열할 때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살펴보시고 한미약품만 해도 옛날에 80만 원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5조 이상 우리나라에서 그 기술 수출을 하면서 그래서 어마무시하게 올라갔다가 그렇게 급락을 한 것처럼 저는 그런 거를 많이 봐가지고 저게 제가 생각하는 적정 가격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보다 일단은 제가 못 샀으면 그러니까 아예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중간에 들어가는 경우가 거의 없이 그러니까 뒷설거지 해주는 꼴이 돼버리는 거죠. 그 피 같은 돈을 걷다가 보태면 안 되겠다. 신풍제약만 하더라도 그 10,000원짜리 회사가 작년에 20만 원 넘었었죠. 그러다 지금 2만 원대에 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이 빠졌네요. 그렇죠. 2만 원대죠. 10,000원짜리 주식이 말이에요. 10,000원도 안 됐던 주식이 20만 원이 넘었는데 그래 지금 2만 원. 이런 주식도 그 장기 투자한다고 해서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장기 투자 말씀해 주셔서 시청자 질문을 한 가지 정도 드릴까 하는데 아이디 인베스터 리님께서 주식 장기 투자 종목 선정 방법이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이디 유훈님께서 국내 주식 중 평생 가져갈 만한 주식 하나 추천 부탁합니다. 그 질문 다 뭐 듣고 싶은 대답은 뭐 사실 본질적으로는 듣고 싶은 이제 거는 장기 투자할 수 있는 종목 하나 알려달라는데 사실 그렇게 하기는 좀 쉽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표님은 단기 매매를 좀 중심으로 하시지만 장기 네. 투자를 하시니까 네. 이 선정 방법은 좀 다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장기 때. 투자는 일단은 제가 만들어낸 말 있잖아요. 시대 중심주. 네. 시대 중심주, 시대 트렌드하고 맞는 주식이 있느냐. 그거부터 살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하고 맞는, 그러니까 시대 트렌드하고는 안 맞더라도 네. 최소한 몇 개월 향후 그 기업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있느냐. 그거에 맞춰서 이제 사거든요. 네. 그러고서 보통 때, 이제 재작년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서 보통 때는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참 장기 투자하는 종목 찾기가 하늘의 별따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그 몇 년씩 투자하고 하는 종목은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삼성전자에 관해서 그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삼성전자나 삼성 SDI, 자, 이거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네. 이거 연봉을 볼까요, 연봉? 연봉을 보면은 이때 IMF 때 이거 얼마였냐면 5만 원 했거든요. 삼성전자보다 값이 높았어요. 네. 그때는 이름이 삼성정관이었어요, 정관. 우리나라에서는 왜 그 장기 투자하기가 어렵냐면 그러면서 삼성정관, 삼성 SDI를 왜 보여드리는 거냐면 이것도 지금 이게 연봉이잖아요. 네. 연봉인데 2회 이렇게 급등을 한 거거든요. 네. 재작년에 20만 원 초반에 했다가. 네. 옛날 이름이 뭐라고요? 삼성정관. 정관. 정관이 뭐 하는 것 같아요? TV 셋톱 박스 만드는데. 오. TV 그 박스 있잖아요. 네. 틀. 네네네. 그 옛날에 그 브라운관 있고 그런 거. 네. 그거 만드는 회사에 삼성정관. 그래서 이름이 정관이었다가 네. 근데 지금은 뭐예요? 지금 2차 전지. 2차 전지. 그건 세계적인 2차 전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다 알아요, 지금. 그거는 주가가 그렇게 올라간 거는 기업이 시대에 맞춰서 변환을 한 거예요, 변환. 그러고서 성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그렇게 올라간 수십 년 동안에. IMF가 1997년이니까는 지금 한 25년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25년 동안에 회사가 시대 트렌드하고 맞춰가지고 방향을 바꿔서 네. 그러고서 거기에서 어떻게 했어요? 성공을 했어요. 성공했습니다. 글로벌 회사로 성공을 해서 주가가 그때보다 10배, 그래봤자 10배 이상이네. 20몇 년 동안 해서 10배 된 거네요. 네. 그러고서 대표적인 거죠. 삼성 바이오로직 같은 거는 나중에 생긴 회사니까. 그렇죠. 네, 그거는 그 해당이 안 되고 카카오 같은 경우도 많이 성장을 한 거죠. 네. 카카오 같은 경우도 원래 이제 합병되면서 이름이 카카오로 나오고서는 그때 뭐 7만 원 정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액면 분할하고서 지금 10몇만 원까지 갔으니까 되게 많이 올라간 거고. 그 과거로 왜 말씀을 드리냐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장기 투자하기의 종목을 찾기가 하늘의 별따기라는 얘기고 저는 그런 종목을 어떻게 보면 없다라는 안타깝지만 그러니까는 옛날 얘기를 조금 더 하면 네. 옛날에 삼전자가 있었어요. 삼전자. 네. 우리나라 IMF 때 네. 1990년대. 삼전자 그러면 뭐겠어요? 삼성전자, 그리고 LG전자. 대우전자. 아, 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가격을 매겼냐면 삼성전자 100, LG전자 70, 그리고 대우전자 50. 근데 대우전자는 진짜 없어져 버렸고 그렇죠. LG전자하고 삼성전자는 격차가 무진장 컸죠. 너무 벌었죠. 그 당시는 LG전자에 이제 반도체가 있었거든요. 네. 그 반도체가 분사해서 나와가지고 매각이 되면서 나중에 이제 사명을 바꿔서 현대반도체로 건너갔다가 네. 거기서 이제 하이닉스로 이렇게 나왔다가 현대에서 인수를 했죠. 네. 인수했다가 이제 다시 감자하고 뭐 몇 차례 걸쳐가지고 주인이 없다가 SK에서 인수해서 지금 이제 그 알짜 회사가 돼버린 거죠. 이제 세계적인 반도체 회사가 된 거죠. 그것처럼 장기 투자가 진짜로 오래 갖고 갈 네. 주식 찾기가 네. 진짜 어려워요. 단지 제가 성공적으로 말씀을 드린 회사들은 기업이 시대에 맞춰서 변환을 잘했던 거죠. 대원은 우리가 개인 투자자 그런 걸 찾을 때는 시대에 맞춰서 변하는 기업을 찾아야 되는 거겠네. 그러고서 장기 성장할 수 있는 기업. 예, 그러니까 그런 거 찾기가 일반인들이 참 쉽지가 않죠. 기업이 어려운데. 그렇죠. 그러니까 종목 찾기는 더 어려운 거죠. 이어진 질문 한 가지만 더 드리면 아이디 정미영님께서 장기 투자를 표방하면서 작년에 삼전, 임플란트 5G, 여행주, 건기식, 조선주, KTNG 등 20개 종목 등을
2억 가까이 매수해서 들고 있습니다. 벌써 단순해졌어요. 장기 투자에선 종목이 중요하고 매크로 경제로 예측하기도 힘들고 섣부른 예측으로 판단해 좋은 결과를 얻기 힘들다는데 새롭게 새로운 마음으로 매수한 건데 1년여 견딘 결과가 대부분 파란불이라 이대로 버티는 게 맞는 건지 손절 등 새로운 종목 트렌드로 전환하는 것이 맞을지요. 결과 뒤는 아름다운 스토리지만 가정은 맞는지 틀린지 알 수 없는 암흑이네요. 참 안타깝죠. 그러니까 작년에도 좋을 때도 그 말씀들을 늘 듣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에서 월급을 받으면 적립식으로 살 만한 종목이 없어요. 이제 그 말씀도 많이 듣고 그러는데 네. 일단은 과거 거로는 뭐 여러 회사들이 있지만 그 부침이 있잖아요, 항상. 그래서 우리가 이제 펀드 같은 경우도 이렇게 들어보면은 지수를 기준으로 해서 만약에 2001때 집어넣는데 1500까지 떨어졌어요. 네. 그러면 마이너스가 이제 크잖아요. 그러고서 지수는 다시 2000이 됐어요. 네. 그런데 나는 그 펀드는 마이너스예요. 그냥. 네. 그 회복이 안 되거든요. 그것처럼 중장기 투자도 언제 들어가느냐가 제일 좋은 거예요. 그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가격이 높을 때 그렇게 들어가면은 중장기 투자에 의미가 없어지죠. 우리가 잘못 사가지고 본의 아니게 단기 투자를 하려고 했는데 중장기 투자로 가는 경우가 거의 다 대부분이고 네. 그래서 항상 이제 세계 경제, 특히 미국 경제하고 그거하고 우리나라 네. 경제하고 그리고 돈이 풀리는 거, 돈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 미국의 금리 정책 그런 거를 보고서 중장기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종목 선정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식 투자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만약에 그냥 아무 때나 사가지고 아무 때나 올라가면 되게 좋겠지만은 네. 주식 시장은 리스크가 상당히 크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그런 면에서 이분 말씀대로 그 다 팔기도 아깝잖아요. 네. 제 생각으로는 웬만큼 회복이 되면 다 팔아치우고 그리고서 포트폴리오를 그렇게 많이 할 필요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 중장기 투자가 말이 좋아서 중장기 투자지 그냥 우리나라에서는 몇 달만 해도 중장기 투자. 저는 기준이 저는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에서 6개월 이상 올라가는 거 보기가 거의 불가능한 거로 제가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컴투스 얼마 전에 이렇게 봤죠? 네. 컴투스 홀딩스. 컴투스를 보죠. 컴투스. 이 옛날이죠. 옛날에 이 해에 2만 원대 있었다가 20만 원까지 갔어요. 이게 몇 달 사이에 간 거냐면 한 6개월? 이때 이제 큰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게 다시 10만 원 밑에까지 떨어졌어요. 네. 그리고 부침을 겪어가지고 지금 그래도 망하지 않고 이렇게 있는데 이때 큰 변화가 뭐냐면 게임 회사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하는 말씀은 우리나라 주식은 제가 물론 이제 삼성전자 같이 아까 삼성 SDI 같이 이렇게 이제 수년에 걸쳐서 부침이 있었지만 꾸준히 올라가는 주식은 예외로 하고 네. 일반적인 주식, 일반 사람들이 골라서 이렇게 볼 수 있는 주식은 6개월 이상 제가 장기 투자를 안 하거든요. 우리나라 주식. 그래서 보통은 저 책에도 제가 적어놨지만은 네. 3월 달 같은 경우에 우상향하는 시대 트렌드에 맞는 종목들이 나와요. 네. 그래가지고서 그해 장이 좋고 그러면은 네. 한 9월, 10월 달에 매도를 하면은 거의 맞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조선주가 아주 특세할 때가 있었어요. 그렇죠. 2007년도. 네. 그때는 이제 조선주, 철강주 뭐 이런 게 상당히 올라갔는데 그때는 한 3개월 정도 올랐어요. 3개월. 네. 3개월 정도 올라가고서 그게 끝이었었고 재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한 1년, 재작년도 1년이 아니죠. 한 6개월 정도 올라갔다고 보면 되죠. 6개월. 네. 재작년에 그 3월 달부터 올라가기 시작을 해가지고 네. 보통 11월 달, 12월 달까지 올라갔으니까는 한 6개월 정도 올라가면 다 올라가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삼성 SDI 2차 전지하고 네. 삼성 바이오로직이라든가 우리가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도 그러고서 작년이 대부분 다 꼭지고서 이제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중장기 투자하실 때는 네. 이것도 얘기하다가 말한 게 이때는 이제 어떤 거였었냐면 그 게임이
옛날에 컴퓨터로만 했잖아요. 네. PC. 네. PC방에서 PC로 했는데 모바일 게임으로 바뀌기 시작한 처음에 이제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그때 저렇게 올랐구나. 네, 그러면서 시대가 바뀌면서 시대 트렌드에 맞는 그러면서 그 해에 돈을 되게 많이 벌었거든요. 1,000억 가까이 벌은 거예요. 1,000억. 그러면서 20만 원 또 20만 원 넘어가니까는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30만 원, 40만 원. 40만 원. 네, 그래서 제가 죽었다 깨어나도 다시 이제 못 가니까는 그러더니만 결국에는 10만 원 밑에까지 왔다가 이제 또 시대가 괜찮으니까는 네. 이제 다른 이름으로 메타버스 그거 하고 연결돼서 이제 주가가 이렇게 회복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중장기 투자 찾을 때는 항상 시대 트렌드하고 맞는 주식 네. 그리고 시장 분위기를 봐가지고 주가가 회복될 때 또 네. 올라갈 때 네. 또는 멈춰져 있을 때 그 박스권일 때 가능한 거고 하락기 이럴 때는 그런 거 없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장기 투자에도 6개월 정도 보는 게 현실적으로는 맞을 현실적으로 수도 맞죠. 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라고 해서 계속 올라간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럴 때 떨어졌다가 올라갔다 하면서 떨어질 때는 또 폭삭 떨어졌다가 그때 이제 경제 사이즈가 막 크기 시작하면서 그 스마트폰도 만들고 뭐 반도체도 좋아지고 그러면서 이제 이게 엄청 커지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그 시대 트렌드를 잘 탄 주식이 대표적으로 이제 삼성전자가 되다 보니까는 10만 원대 있다가 20만 원 되고 40만 원 되고 60만 원 되고 제가 그때마다 다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2년 텀으로 해가지고 그러면서 100만 원 찍고 150만 원 갔다가 또 100만 원까지 떨어졌다가 그 다음에 200만 원 가고 이제 그래서 그때도 가치 투자하신다는 소위 좀 이름 깨는 날린 분들이 공식 석상에서도 다 그랬어요. 인터뷰하면서 200만 원에서 다 팔았다고 삼성전자를. 그런데 그게 300만 원 갈 줄을 누가 알았겠어요. 자, 시청자 질문 몇 가지만 더 드리면 아이디 BIBL리 더원님께서 남석관 선생님 선물 옵션은 안 하시나요? 안 하신다면 안 하시는 이유를 또는 하신다면 하시는 이유를 알고 싶네요. 선물 옵션 다 했어요. 아, 해보셨다. 아유, 그렇죠. 지금은 안 하죠. 안 한다. 안 하고 15년 전 우리나라가 특히 옵션 시장이 있잖아요. 세계 2위까지 갔던 나라예요. 그때는 그 기초자산이 300만 원이면 가능했거든요. 네. 그래서 모 지역에서는 어떤 우스갯소리가 있었냐면 주식하다 돈 까먹잖아요. 네. 그러면 파생하는 거예요, 옵션. 음. 그래서 옵션이 대박이 잘 나니까는 그 만기일 날 같은 경우에 다시 말해서 지수가 40% 50% 이렇게 변동성이 있으면 10배 20배 나거든요. 네. 만기일 날에. 네. 그래서 이제 옵션에 그 주식해서 돈 까먹고서 돈이 몇백만 원 안 남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 해요, 그거. 옵션. 그러다가 이제 너무 과열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 옵션 네. 시장을 요즘에는 이제 교육을 받아야 되잖아요. 일반 투자가들 같은 경우 옵션에 파생하려고 그러면 한 달간인가 교육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기초자산이 지금 1,500만 원인가 이렇게 네. 커졌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지금은 제가 알고 있기로 네. 옵션 시장이 가격 호가 차이가 좀 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투자하기가 되게 어렵고 이제 축소가 되어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안 하게 된 이유는 네. 저는 금융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다 해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워런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장외 주식, 시비 투자 뭐 이런 것까지 다 해봤어요. 그 제가 해봐야지 얘기를 할 수가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안 해보고서 얘기를 하면. 네. 그 파생을 이렇게 이제 옵션을 하는데 시간 개념이 있으니까 이제 옵션 가격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 그 만기를 지나고서 지금 미국의 옵션 시장은 주 만기가 있어요. 주 만기. 주 만기라 해서 우리나라는 두 번째 주 목요일 날에 만기일이거든요. 무조건. 그래서 한 달 만기로 해가지고 보통 옵션 시장 그게 이제 상품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만기일 날 되면 그 옵션은 이제 제로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청산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미국에는 벌써 몇 년 전에 주마다 그 만기일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변동성이 크니까는 그 옵션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좋죠, 이게 하기가. 다시 말해서 만기일 날 다음에 그거는 그 레버리지, 그 변동성이 별로 없어요. 네. 투자할 때 재미가 없지. 그러니까 만기일 우리나라 그 옵션은 만기일 지나고서 한 일주일 지난 다음부터
보통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옵션을 신의 손이라고 불릴 정도로 잘했어요. 그런데 만기일 날 돼가지고 그걸 다 까먹은 거예요.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제가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그 옵션은 단순하게 OX 아니에요. 올라가나 떨어지나 그것만 생각해서 하면 되는데, 그래서 한번 또 덤볐죠. 또 이제 그 다음 달에 다시 세팅을 해가지고 다시 한 거예요. 근데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똑같은 날. 그럼 만기일 날,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 국내에서 제가 이렇게 알기로는 그래도 거의 최고수가 아닌가 싶은 분을 아는 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만기일 날에 안 한대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그러면 만기일 날 안 하시면 되죠. 그러더라고요. 다음에 다시 도전을 했는데, 만기일 날 전까지 수익이 잘 났거든요. 근데 똑같아요. 만기일 날에 그걸 다 까먹은 거예요. 그래도 저는 옵션도 주식하는 거하고 똑같이 수익이 나면 이제 이렇게 빼고 그 몇 차례 빼가지고 그래도 원돈은 안 까먹었는데 아무튼 벌어놓은 돈 있잖아요. 그걸 만기일 날에 그 OX 문제인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다음부터 제가 생각한 게 이거는 투자가 아니라 도박이구나 싶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는 내 영역이 아니다 싶어가지고 제가 안 한 거예요. 그러고서 그 CFD 투자도 했거든요. 그 전문 투자자 등록을 해가지고. 근데 그것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그 워런트 투자도 옛날에 하고 그래서 금융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다 해봤는데 하나만 잘해야지 되겠더라고요. 하나만 잘해야지 다 잘하려고 그러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 가깝게 지내는 이제 그 젊은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원래 파생을 잘해서 파생 전문가예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제가 그랬거든요. 그 친구는 또 주식이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주식해서 그 파생해서 번 돈을 주식에서 까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 전에 제가 그랬어요. 너는 그러면 주식은 장 좋을 때 중장기 투자만 하고 절대로 하지 말라고. 그래프를 보면은 주식 그래프하고 이 파생, 옵션 그래프하고 완전히 틀리거든요. 그 비슷한 게 어떤 게 비슷하냐면 코인 그래프하고 비슷해요. 코인이 급등락이 심하니까. 코인을 장기 투자하지 말고 트레이딩 개념으로 하면은 그 파생 그 옵션 그래프하고 비슷할 수가 있어요. 변동성이 무진장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그 친구는 그 지난해 같은 경우에 코인 트레이딩 해가지고 돈을 엄청 크게 벌었거든요. 수익이 나서. 그래서 자기가 잘하는. 그리고 어떤 젊은 친구는 주식도 잘하고 부동산도 잘하고 싶어가지고 한번 왔더라고요. 어떤 그 소개로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래서 지금까지 결과론적으로 뭐로 해서 돈 벌었냐 그랬더니 그 부동산에서 돈 벌었대요. 그러면 주식은 하지 말고 부동산만 하라. 그러니까는 그 파생하고 선물 옵션 하면은 떨어질 때도 수익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CFD를 원래 그런 식으로 해서 제가 했거든요. 한 2년 해봤더니 정신만 산란하지 돈이 안 되더라고요, 돈이. 그래서 저는 오로지 그냥 주식만. 그 주식도 제가 보조지표 안 본다 그랬죠. 맞아요. 보조지표 안 본 지가 15년이 넘었어요. 그 전에 제가 몰라서 안 보는 게 아니고 다 봐봤자 돈 버는데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저 단기 투자 잘한다 그랬잖아요. 일봉, 분봉도 안 봐요. 지금 뭐 하면 보시죠? 그냥 그래프, 우리가 이동평균선 있죠? 일봉 이것만 보는 거예요. 이것만 보고 뉴스의 강도만 보고 그리고 거래량 이런 거 그런 것만 보고 그러고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N형 패턴이라든가 양음양 패턴이라든가 그런 것만 이렇게 이제 보고서 이렇게 편하게 좀 단순하게 하는 편이에요. 단순하게. 그래도 수익이 잘 나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제 안 그래도 여쭤보려고 하는데 코스피 시가총액 1위부터 30위까지만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신 시가총액이 큰 거니까 이 중에서 어디 이제 1위부터 30위니까 뭐 대표님도 대충 다 아시는 회사일 텐데 이 중에서 지금 단기적으로만 정말 들어가도 좀 괜찮을 것 같은 차트 모양은 어떤 거가 그나마 좀 가까울까요? 지금 들어가라가 아니라 시청자가. 아니 그래요? 그럼 그러면 한번 해보세요. 해볼까요? 그러면 일단 삼성전자는 아까 해주셨지만 한 번만 가볍게 짚으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가총액 현재 1위죠. 요걸 보고 미국장 보고 그러면 괜찮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지금 근데 이제 나쁜 거는 뭐냐면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반도체 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고점이
100불이라고 생각을 하면 네. 지금 85불 정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엔비디아는 연중 최저점이지 지금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엔비디아하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하고 조금 성격적으로 좀 차이가 있는데 네. 하는 일도 그렇고 그래서 원래 그 지지선은 깨지라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서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요거 보면은 그래프가 별로 좋지는 않고 네. 그래서 더 떨어질 수는 있는데 만약에 산다 그러면 이게 더 떨어지면 괜찮죠. 여기까지 떨어지겠어요. 여기까지는 떨어지지 않더라도 한 이 정도만 떨어져도 충분히 뭐 그냥 장기로 간다고 생각이 들고 그냥 더 사겠거든요. 지금도 꽤 갖고 있는데 일단은 반은 팔았거든요. 그때 이제 배당 받고서 배당 받은 다음 날에 요게 8만 원이었는데 그러니까는 요것도 나중에도 혹시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배당 나기 26일까지 배당 갖고 있고 12월 27일 날에 배당 낙인데 어쨌든 배당 받고서 배당 받으려고 기관 투자가들이 매수를 했다가 그 다음 날에 그 시가가 전일보다 별 차이가 없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파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그 다음 날에 확 떨어진 거죠. 그러고서 여기서 못 팔아가지고 여기 이때도 8만 원 근처 되니까는 꽤 팔았거든요. 반은 저도 팔고 반은 아직 갖고 있어요. 반은. 지금은 뭐 나빠 보이지 않아 그냥 멘트를 해주신 것 같고 자 그러면 이거는 하이닉스. 디램 값이기 때문에 개파락을 한 거죠. 그러니까는 저거하고 마찬가지로 오늘 그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비교적 3.7% 정도 떨어졌으면 급락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파락을 한 거죠. 개파락. 이거는 그래도 여기까지 떨어졌다가 올라간 거라 이것도 이 정도 가격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도 괜찮아요. 그냥 그것도 삼성전자와 같이 보거든요. 더 떨어져도 최악으로 떨어져도 여기까지면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지난번처럼 저기까지는 안 떨어질 것 같고. 자 그러면 삼성 바이오로직은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그래프상으로는 오늘 이제 반등 오고 그랬는데 그래도 사고 싶은 생각은 이제 바이오주들 다시 다 떨어지고 이거는 원체 이제 큰 회사고 그렇지만 요즘에는 제가 별로 안 좋아해요. 셀트리온도 마찬가지고. 셀트리온도 마찬가지. 개파락해서 진짜 많이 떨어졌죠. 셀트리온. 제 아시는 분들 물어보고 그럴 때는 다 팔았거든요. 24만 원일 때 전에. 이것도 역시 SK 바이오사이언스도 그 국내 백신 그 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것도 사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저 같은 경우는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경우는 지수 봐가지고 네이버 같은 경우는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까지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네이버 정도는 좀 관심 있게 볼만하다. 저도 보통 보면은 성장주 쪽, 그 경기 민감주 이런 쪽에 좀 관심이 많은 편이다 보니까는 그러니까는 이거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이 되면 관심이 그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굳이 지금 이걸 볼 필요는 없다. 그래서 어제 급반등을 했는데 그래도 이거는 자산 가치는 대단하죠. LG 에너지 솔루션 92%를 갖고 있으니까는 여기가 그러니까는 자산 가치는 대단한데 지주회사들의 그 자산 가치는 좋지만은 안 올라가잖아요. 앞으로는 이제 그런 식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 우려도 좀 있어요. 삼성 SDI는 괜찮죠, 이거는. 오히려. 삼성 SDI는 LG 에너지 솔루션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자본금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거는 액면가가 5,000원짜리라 그랬잖아요. 500원으로 바꾸면 지금 얼마죠? 그러니까는 10분의 1이 되는 거니까 68,000원 아니에요. 그런데 LG 에너지 솔루션은 얼마라고요? 액면가가 500원짜리. 근데 그게 30만 원으로 나온다고. 그러니까 따상이 되면 얼마가 되겠어요? 60만 원? 따상이 되면 78만 원이죠. 78만 원. 그러면 이게 그거에 그냥 단순 가격으로 따져서 10분의 1밖에 안 된다 그러면 너무 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는 그렇게 따지면 그 액면가에 함정이 있지만 그러면은 조금 싸지 않을까. 물론 그렇게 하면 이제 LG화학도 싸다고 볼 수 있죠. SK이노베이션. 이건 많이 왔거든요. 많이 와서 이것도 이제 그 분할 얘기도 나오고 그러니까는 원래 그래가지고서 그때 이렇게 많이 떨어졌던 거잖아요. LG화학처럼. 그래서 그게 해소되지 않으면 조금 불편해서 떨어진 가격까지 다 와서 조금 그렇고 이거는 괜찮아요. 제가 볼 때. 현대차하고
기아차는 제가 좀 좋아하는 편이라서. 네. 현대차 그래프는 나쁜데 네. 이것도 지금은 사기 불편하죠. 네. 일단은 십자 도지가 나왔어도 요게 이렇게 나와서 올라타는 맛이 보여야지. 네. 그래서 추가 하락할 가능성도 있어요. 이거. 단지 기술적으로 봐서. 네. 그러니까는 섣불리 들어가지는 마시고 네. 확인을 하고서 만약에 저 같으면 지금은 안 산다는 얘기죠. 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지금은 안 사겠다. 지금은 안 사죠. 기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기아도 마찬가지. 이게 지금은 네. 가격이 싸다고 해서 섣불리 사기는 좀 그렇고 조금 비싸더라도 확인을 하고서 사겠다는 게 이제 제 전체적인 그 투자 방법이라는 얘기죠. 자, KB금융. 이것도 어쨌든 여기서 많이 올라갔네요. 여기서 많이 올라가서 오늘 반등이 왔지만은 네. 이거를 확인을 하고서 사겠다는 얘기죠. 여기를 닫는다든가 지지되는 걸 보고서 네. 더 떨어질 소지가 있고 여기서 급등한 이유를 제가 안 살펴봤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크다란 게 이렇게 급등을 했을 때는 금리 인상 때문에 그랬나요? 그걸 호재라고 생각을 해서 네. 그 시기적으로 보면 그게 맞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올라갔으면 다시 원위치가 되겠죠. 주식이라는 것은 이런 거 이렇게 무거운 주식들 있잖아요. 여기 올라가니까 다시 제자리에 오는 것처럼 여기 올라가면 여기까지는 와요. 그때 한번 고민을 해보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맞아요. 금융주는 잘 투자를 안 한다 그래가지고. 네. 신한지주랑 하나금융지주도 비슷한 생각이실까요? 이것도 여기 다니까는 이제 올라간 거죠. 오늘 그래봤자 450원 올라. 그러니까 이런 게 성이 안 차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크고 수익이 많이 날 거. 잘하면 수익이 많이 날 거. 그렇죠. 잘못하면 쪽박이 되지만. 카카오뱅크는요? 카카오뱅크도 많이 떨어졌네요. 그렇죠. 그 카카오자 들어가는 게 다 많이 떨어졌어요. 네.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네. 뭐 할 것 없이 그렇죠. 다 많이 떨어졌어요. 카카오페이도 비슷해요. 많이 떨어졌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터닝 하겠다는 건데 네. 이거를 못 들을 것 같아요. 이거. 재차 조금 이렇게 내려와서 횡보하다가 시장 분위기 따라서 이제 조금 그래프 보실 줄 아시죠? 조금 아시죠? 이제 대표님 말씀 들었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네. 반등해서 좀 내려오다가 네. 이게 합쳐져 가지고 네. 확 뒤집어지는 거 그때 사시면은 조금 더 그러니까 수익이 우리가 네. 조금 덜 나더라도 안전한 게 최고거든요. 지금은 아니다. 네. 카카오뱅크도 지금은 아닌 건가요? 그렇죠. 네. 전체적으로 네. 조금 바닥 확인을 하고 항상 이게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수익을 내는 게 좋은 거고 이건 아주 나쁘죠. 그래프가. 이렇게 1년 이렇게 지속적으로 제일 완전 역배열에다가 네. 위에서 이렇게 눌러주는 거 있잖아요. 그래프. 네, 네, 네. 타고서 떨어지는 게 아주 죽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반등을 했지만 여기서 치어서 또 떨어지잖아요. 또. 네. 그러니까는 이거는 장기적으로 하락을 하잖아요. 네. 장기적으로 장기 이동 평균선이 이렇게 위에서 121선이 누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떨어지는데도 수개월 걸렸지만은 사회 트렌드 자체가 투자자들 트렌드 자체가 완전히 뒤집어져야지 올라. 보험주가 득세를 했던 시기가 1990년대예요. 90년대. 30년 전에 그때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개방이 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처음 들어왔을 때 있잖아요. 네. 보험주들이 자산 가치가 높죠. 대부분 다. 네. 그러니까 고객들 돈 받아가지고 좋은 회사들 투자를 많이 해놓은 있으니까. 네. 이 삼성생명만 해도 삼성전자라든가 삼성 관련 기업들 지주회사 격으로 네. 지분 투자가 많이 되어 있잖아요. 네. 이게 자산 가치는 무진장 뛰어나는 회사인데 투자 가치는 별로라는 얘기예요. 성장성도 한계가 있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저런 현상이 나타나. 이것도 불보자시다. 네. 자, 크래프도 그래서, 당연히 네. 지금은 아니시겠죠? 지금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엄청 많이 떨어졌는데 네. 이것도 아무튼 한번 세게 매수가 들어와 가지고 이걸 뒤집어 버려야 돼. 뒤집어. 보고 들어가죠. 네. 그래서 보고 들어가서 그게 얼마일 때인지 모르지만 이게 여기 떨어질 때도 싸다고 해서 들어가신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벌써 이런 분들은 손해가 되게 크잖아요. 어쨌든 여기 빨간 거 나온 거 보면 요날에도 또 많은 분들이 샀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들도 벌써 35만 원에 사신 분들도
4만 원이면 1000 주면 얼마예요? 4천만 원 손해예요. 제가 대형주를 하다 보니까는 네. 이 손해가 이것도 수익률 면에서는 조금 사서 수익이 안 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많이 사면 손해 보는 게 다 똑같거든요. NC소프트는요? NC소프트도 지금은 되게 나빠요. 예. 이것도 어쨌든 여기에서처럼 이때하고는 분위기가 생판 다르잖아요. 네. 이게 저는 120개가 딱 제일 이게 보기가 편하더라고요. NC소프트도 여전히 아니죠. 아니죠. 예. 자, 포스코는요? 포스코는 오히려 그래프가 그래도 괜찮네요. 그래도 예. 그래도 괜찮죠. 포스코는 그래도 괜찮지. 그래도 이것도 보세요. 여기서 처음에 이제 정별로 조금씩 바뀌고 있는 모양인 건가요? 이제 그건 아니고 네. 이것도 보세요. 여기까지 오다면 여기 치니까 그냥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떨어지죠. 그러니까, 예. 시장 지금도 나쁘고 네. 이것도 더 하락할 수도 있어요. 장기적으로 보면 역시 좋은 건 아니에요. 위에서 이렇게 누르고 있으니까. 네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시가총액 좋은 종목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가 전망이 당분간은 아직 아니라는 얘기지. LG전자 같은 게 오히려 이제 괜찮아 보면 보이는데요? 그렇죠. 이제 네. 이게 조금 이제 뭐 보실 줄 아는 거야. 이게 장기적으로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해서 121선 이렇게 왔는데 네. 이게 여기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게 여기서는 121선을 뚫었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이제 그러다가 지금 시장이 나빠지면서 다시 왔잖아요. 네. 그런데 이걸 지지선으로 해서 여기서 반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지지선으로 이거는 조금씩 올라간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요것도 13만 원이면 괜찮은 거예요, 지금. 기술적으로 봐서. 네. 그러니까 13만 원이면 요번에 애플카 고 얘기 나오면서 네. 여기까지 올라갔던 거죠. 네. 지난번에는 11만 5천 원까지 떨어졌는데 17만 원 넘었던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작년 연초에 애플카 뭐 이렇게 네, 해가지고. 맞아요. 그러다가 이 대형주가 돈도 잘 벌고 그러는데 이게 무슨 일이 났냐고 제가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13만 원에서 지지를 할 수 있지 않나 싶은 거예요. 오늘 저점이 얼마야? 13만 1천 원까지 떨어졌네. 네. 그러니까 여기 딱 오니까는 다시 이제 모더리가 된 건데 조금 올라간 건데 13만 원 선에서는 떨어지더라도 모르죠. 또 그러다가 또 애플카 또 그게 또 언제 될지 모르고 뭐 네. 그러니까는 그래도 그 다른 것보다는 조금 낫네. 그거는 아까 봤고 네. 이것도 이거 횡보하다가 여기에 또 부딪혀서 분위기상 이날은 개파락하니까는 이제 매수가 들어온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렇게 옆으로 횡보하다가 네. 여기 조금 올라가면 여기에 닿을 거예요 또. 네. 그러면 글쎄. 이것도 역시 삼성전기. 삼성전기는 이게 LCC 이쪽에서 원체 이게 좋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좋은 거예요. 이거는 여기서 이거 그래도 이게 유일하게 괜찮네요. 지금까지 중에서 제일 괜찮나요? 네, 이제 여기 정도 되면 네. 여기 이거 반등한 거죠. 그래도 여기서 이렇게 떨어진 거죠. 그래도 몰라요. 이제 네. 전체적으로 같이 키 맞추기를 하기 때문에 네. 덜 떨어진 쪽에서 또 그렇죠. 떨어질 수도 있고 삼성물산은 어쨌든 이제 이것도 지분 가치는 좋잖아요. 네. 이게 삼성그룹의 그 지주회사인데 네. 그런데 역시 그 주력에서는 네. 그렇게 크게 뭐 이제 삼성물산 안에 건설 사업부도 있고 뭐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적극적으로 다른 지주회사하고 똑같죠. 가치는 좋은데 과거의 시가총액이 굉장히 큰 한국전력은 한국전력은. 지난해 적자도 크고 그런 네. 데다가 정책적으로 네. 돈벌이가 안 된다 그러니까는 네. 탈원전하면서 그 전기값은 올리고 그래야 네. 되는데 어렵죠. SK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주회사죠. 지주회사인데 지주회사들이 다 이 꼴이 돼서 그것도 아주 나쁜 게 장기 이동 평균선인데 지금은 이제 전저점을 깨고서 내려왔네. 전저점까지 왔네 이거.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에 SK 그룹의 타 기업들 주가가 다 올라가야지만 올라가지. 이건 뭐 다른 기업들이 다 올라갈 때 올라간 거지. 재작년엔 제가 사가지고 수익을 좀 꽤 많이 냈거든요. 이거. 네. 앞으로도 더 그러네. 이게 특히 이제 시장이 별 볼 일이 없고 투자자 돈이 네. 제한적으로 특정한 종목에 들어가는 시대가 됐거든요. 그거는 유동성이 축소가 되면서 네. 역금융장세 때는 실적이 좋은, 눈으로 보이는 실적이 좋은 기업에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는 네. 올라가는 종목이
특정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쪽에 이제 돈 쏠림 현상이 네. 다 투자자들이 그 종목을 찾는 중이기 때문에 네. 그 종목이 오히려 오버슈팅 할 수가 있죠. 오버슈팅. 그러면 나머지 종목들은 소외돼서 계속 정체되어 있던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 올해는 투자할 때 그 배트를 좀 짧게 잡으시고 현금 비중을 많이 갖고 계셨다가 한 번씩 기회가 올 때 네. 치고 빠지는 전략으로. 그러니까 장기 투자보다는 그래도 1년 내내 나쁘지는 않고 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금리 인상 실질적으로 하게 되면 주가가 어느 정도 회복되고 올라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텀 있잖아요. 네. 그렇게 투자를 하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지수가 이제 많이 떨어지다가 안 떨어질 시기 있잖아요. 네. 그럴 때 어떤 이슈가 되는 테마성 있는 종목들이 나오면 그때 그거에 이제 단기적으로 들어갔다가 수익이 나면은 좀 빠져나오는.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네. 여기저기서 5% 10% 모아가지고 1년에 한 20, 30% 나누는 거. 그 전략으로 가야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마지막 LG 차트도 별로 좋게 보시지 않으시는 거죠? 네, 그렇죠. 이것도 뭐 같은 LG 전체 주식이 올라가면 SK랑 마찬가지죠. 뭐 지주회사. 지금까지 시가총액 30위까지 괜찮게 그래도 조금이라도 보신 거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이버, 삼성 SDI, LG전자, 삼성전기 정도. 단기적으로만 차트만 봤을 때. 예. 아무튼 그 조심해서 네. 좀 그 슬기롭게 좀 투자를 하시면 되고 지수가 그냥 떨어졌고 네. 자기가 관심 있게 반 종목이 떨어졌다 그냥 무조건 매수하지 마시고 네. 그 다음에 또 시장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 상황이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니까는 네. 조심해서 투자를 하셔서 그 네. 소기에 그 수익률을 좀 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정투자자 남석관 대표님과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뵙고 있는데 다음 달에는 제가 요 책을 전에 한번 봤었는데 좀 더 완독을 제대로 하고 우리가 좀 약간 기본기를 조금 제대로 닦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요 책을 주제로 제가 남석관 대표님에게 좀 Q&A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하는데요. 예. 이제 이 영상이 아마 이번 주말에 올라갈 텐데 곧 또 설이잖아요. 예. 네, 대표님 또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설 맞이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음력 설인데 그 좋은 날 앞두고서 연초부터 그냥 주가가 빠져가지고 투자자 여러분들이 마음도 많이 상하시고 그러실 텐데 다 잊어버리시고 아무튼 그 즐겁고 복된 그 설날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새해 저 입장에서는 처음 방송이기 때문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는 대박 그 어려운 장에서지만 대박 터지는 그 계좌들 보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는 한 해 되시기 바라고요. 오늘 만남의 손님은 조영투자자 남석관 대표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